현석이 헌터 아카데미 선발전에 참가했을 때 그는 세계 최강의 헌터 중 한 명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경기가 시작된 순간 모두가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동원해 차례차례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는 맨손만으로 그들을 가볍게 쓰러뜨렸다. 화려한 스킬도 특별한 무기도 없이 오직 완벽한 타이밍과 압도적인 힘만으로 말이다. 위에서 지켜보던 관계자들과 길드 스카우터들조차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리고 현석이 결승에 진출해 아카데미 수석 학생마저 박살내자 경기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대회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세계 랭커이자 평범한 학생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괴물 이시연이 직접 무대 위로 올랐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녀는 현석이 단순한 무식한 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즉시 알아챘다. 그들의 싸움은 그 누구보다도 현석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의 몸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피로가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현석은 마침내 숨겨왔던 끔찍한 힘을 드러냈다. 그는 적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로라는 개념 자체를 불태우기 위해 검은 불꽃을 순식간에 지쳐있던 그의 몸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속도가 돌아왔다. 힘이 다시 솟구쳤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이시연조차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결코 평범한 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진 걸까?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공 현석이 어떻게 구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세계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회상하며 시작된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20년을 보낸 후 그는 성녀, 마법사, 기사라는 3명의 동료들과 함께 보스 몬스터와 맞서게 된다. 보스 몬스터는 현석을 칭찬하며 용사치고는 꽤 제법이라고 말한다. 현석은 너도 꼬리말이 아니라고 맞받아친다. 농담이 통하지 않는 보스 몬스터는 크게 분노하며 강력한 참격으로 현석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현석은 창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요란한 파열음을 일으킨다. 그 사이 마법사는 뒤에서 지원을 시도하고 보스 몬스터는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현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몬스터는 협박한다. 그들이 서 있는 이 땅이 자신의 이빨과 발톱으로 빚어낸 왕국이라며 호언장담한다. 두 사람은 강력한 공격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격돌하지만 이내 지루해진 현석은 이제 전투를 끝낼 때가 되었다고 결정한다. 그는 역설의 불꽃이라는 스킬로 창의 위력을 끌어올려 보스에게 일격을 가한다. 이로 인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몬스터가 저 멀리 날아가 처박히며 주변의 바위들까지 박살난다. 둘은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갓난아기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잔혹한 공방을 재개한다. 현석이 몬스터에게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하지만 놈은 공격이 너무 약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며 허세를 부린다. 그러나 현석은 그 공격이 놈의 오만함을 얼마나 꺾어 놓을 수 있는지 곧바로 보여준다. 불꽃에 휩싸인 창으로 현석이 몬스터의 몸을 베어버리자 이번에야말로 몬스터는 자신이 끝장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불꽃이 몸을 태워버리는 가운데 바닥으로 곤두박질친다. 몬스터는 자신을 쓰러뜨릴 만큼 강한 자가 있을 줄은 몰랐다며 현석을 인정하고 현석은 자신이 이 쓰레기 같은 세계 출신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보스는 현석이 그저 헛소리를 짓거린다고 생각하며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육신이 이 땅에 흡수되어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돌연 자신이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자 현석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냐며 그를 조롱한다. 현석은 그를 태우고 있는 검은 불꽃이 자신이 역설의 불꽃이라 이름 붙인 특수 능력이라고 알려준다. 산소를 이용해 타오르는 평범한 불꽃과 달리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현석은 이 몬스터가 미래에 셀 수 없이 부활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그를 태우고 있는 불꽃이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보스 몬스터는 비록 자신은 죽겠지만 현석이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조롱한다. 현석이 동료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그가 전투 중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석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성녀가 다급히 끼어들어 몬스터의 말을 믿어선 안 된다고 현석에게 말한다. 하지만 현석은 성녀부터 짚고 넘어간다. 그녀가 항상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방인인 그를 끔찍이도 혐오하고 있다는 모든 것이다. 유혹은 마침내 그를 토벌할 때가 왔을 때 그가 자신을 공격하기 망설이도록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현석의 말이 한치의 틀림도 없다는 걸 깨달은 성녀는 충격에 빠진다. 현석은 마법사와 기사 역시 그녀와 똑같다는 걸 알고 있다며 말을 이어간다. 알고 보니 기사는 이미 황제로부터 국보를 하사받은 상태였는데 이는 현석을 죽인 대가로 받은 선불 포상이었다.
황제는 현석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마법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생체 실험에 미쳐 있는 데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현석을 뼛속 깊이 증오하고 있었다. 현석은 지난 5년 동안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그들에게 털어놓는다. 이 말을 들은 몬스터는 경악하며 왜 그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는 거냐고 묻는다. 현석은 그딴 짓엔 아무 관심도 없으며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밝힌다. 거슬러 올라가 20년 전인 2005년 여신에 의해 이 세계로 소환되기 전까지 현석은 평범한 20살 직장인이었다. 여신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그를 이 세계로 소환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 세계에 도착했을 때 현석은 이곳이 생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석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신은 그가 몬스터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해야만 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단 하나뿐이었기에 현석은 몬스터와 싸우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 말해주자면 그가 최전방에서 아이를 구해왔을 때 병사들은 아이를 마을로 들이지 못하게 했다. 어차피 곧 죽을 것 같으니 그냥 놔두고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다. 부상자를 구조하기보다는 차라리 버리는 쪽을 택하는 엿 같은 세상이었던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쓰레기 같은 의학과 위생 수준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 번은 단순한 감염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사의 다리를 절단해 버리기까지 했다. 간신히 아이를 마을로 데려오긴 했지만 현석은 또 다른 문제, 바로 광신도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마을의 종교 지도자들은 악마가 씌었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그들은 이미 퇴마 의식을 치르고 있다며 아이를 불로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놈들은 사람을 마치 장작이라도 되는 양 아무렇지 않게 불태우고 있었다. 현석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런 지옥 속에서도 현석은 지난 20년을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이제 마침내 몬스터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 것이다. 모든 게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에 현석이 안도하는 사이 기사는 그를 공격할 채비를 하며 자신들이 널 살려둘 수 없다는 걸 눈치채줘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현석은 그놈을 돌아보며 너희들의 이 쓰레기 같은 세계가 정말 끔찍하게 싫었다고 쏘아붙인다. 이쯤 되자 기사조차도 자신이 현석과 싸워 이길 역량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괴물을 길들이기 위해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바로 그때 현석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여신에게 당신이 시킨 대로 세상을 구했으니 당장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친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여신이 나타나고 그녀는 그토록 많은 것을 견뎌낸 현석의 노고를 치하한다. 하지만 현석은 그녀의 칭찬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고 지구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이나 지키라고 재촉한다. 여신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지구로 돌아가면 영웅으로서 이룬 모든 업적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현석은 내가 떠나는 걸 가장 속 시원해할 주제에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하고 여신은 세상에 더 이상 괴물은 필요 없다며 그의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가려는 결정에 후회가 없겠냐고 묻고 현석은 자신이 아는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대답한다. 현석은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이 세계의 진저리가 났고 마침내 여신은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 눈부신 황금빛이 현석을 감싸고 여신은 지구에 있는 그의 육체가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주겠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현석은 충격에 빠져 그럼 자신이 누구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냐고 따져 묻는다. 여신은 자세한 건 설명해 줄 수 없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운명의 육체라는 것만은 알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니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며 확신한다. 현석은 지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쓰레기 같은 세계에서 겪은 일들에 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윽고 새로운 몸에서 눈을 뜬 현석. 그는 지금 2025년에 와 있다. 알고 보니 그는 찬석이라는 일반인의 몸에 들어와 있었다. 현석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신자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러다 방 안의 거울을 발견한 그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한다. 그제야 자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한다. 방 안을 둘러본 그는 자신이 있던 그 썩을 세계와는 달리 마음껏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친놈처럼 장작을 패지 않고도 불을 쉽게 피울 수 있다니. 현석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일상을 만끽하며 환호하던 중 식탁 위에 놓인 치킨 한 박스까지 발견하게 된다. 주저없이 치킨을 집어든 그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흥분으로 미쳐버릴 지경에 이른다. 수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 끝에 마침내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보게 된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 것을 자축하는 사이 그는 길 한복판에 나타난 붉은 빛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다. 현재 지구의 연도가 2025년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이 세계와 자신이 불려갔던 이 세계의 시간이 동일하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지구가 아무리 살기 힘들고 팍팍하다 한들 방금 빠져나온 그 지옥 같은 이 세계만큼 끔찍할 리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석은 따뜻하게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뒤 에어컨을 틀고 문명의 이 길을 만끽한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눈에 담으려 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흉측하게 생긴 몬스터 한 마리가 창문에 나타나 석을 내려다본다. 석은 대체 뭘 본 건가 싶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바로 그때 아파트 단지 내에 침식 균열이 발생했다며 모든 주민에게 알리는 대피 방송이 울려 퍼진다. 석은 안내 방송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방송은 계속해서 모든 주민에게 즉시 지하 대피소로 대피할 것을 촉구한다. 석은 넋을 놓고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몬스터들로 창문 전체가 뒤덮인 것을 알아차린다. 창문이 깨지고 몬스터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치자 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다. 석은 자신을 쫓아오는 괴물들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석은 기지를 발휘해 창밖으로 뛰어내려 난간에 숨은 뒤 몬스터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괴물들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위로 올라와 마침내 몬스터들을 따돌렸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쉰다. 갑자기 멀리서 한 아이를 발견한 그는 서둘러 다가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대체 뭘 하고 있냐고 묻는다. 석은 서둘러 대피소로 가자고 하지만 꼬마는 방금 본 몬스터를 죽이겠다며 그쪽에 더 정신이 팔려 있다. 꼬마가 같이 가겠냐고 묻자 석은 이 녀석이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질린 표정으로 쳐다본다. 알고 보니 지구는 이미 13년 전부터 이런 상태였다. 꼬마가 대피소에 가기를 거부하자 석도 어쩔 수 없이 꼬마의 뒤를 따라가게 된다. 꼬마는 침식균열이란 몬스터들이 튀어나오는 통로이며 왜 생기는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해준다. 그 말을 들은 석은 이 세계에서 지옥 같은 고생을 하고 돌아왔건만 지구 역시 끔찍한 상태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한탄한다. 꼬마는 자신이 이런 것까지 설명해줘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며 왜 아무것도 모르냐고 묻는다. 석은 미국에 살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 오히려 의심만 더 키운다. 꼬마는 이 아저씨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황당하다는 듯이 석을 빤히 쳐다본다. 석은 간신히 화제를 돌려 아까 꼬마가 좋아한다고 했던 헌터에 대해 묻는다. 꼬마는 그녀의 이름이 이시연이라고 대답한다. 소녀는 시연이 잔나비 길드 소속이며 무려 세계 랭킹 10위의 헌터라고 말한다. 소년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주무기는 대검이며 현재 침식균열을 처리하기 위해 철원에 가 있다고 한다. 꼬마가 시연에 대해 아는 것을 술술 늘어놓는 덕분에 석은 간신히 화제를 돌렸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만 내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머물렀던 이 세계처럼 일반 인간이 몬스터와 싸운다는 사실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다. 꼬마가 석에게 온갖 정보를 계속 떠들어대던 중 석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한다. 모퉁이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자 멀리서 몬스터 5마리가 보인다. 하지만 석은 숨어있는 몬스터 한 마리를 더 파악해 총 6마리라는 것을 알아챈다. 석은 자신이 들어온 이 몸이 어느 정도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다수의 적과 싸우는데 이골이 난 석은 이 정도 몬스터를 상대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옆에 있는 꼬마였고 고개를 돌려 녀석을 쳐다보자 이미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다. 석은 몬스터를 죽이겠다던 꼬마의 결기가 막상 진짜 몬스터를 마주치자마자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에 어이가 하나 없이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하던 순간 석은 대기 중에 흐르는 만화의 기운을 느낀다. 이 세계의 만화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석은 몬스터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은신처에서 걸어나와 몬스터 중 한 마리에게 모순의 불꽃을 날린다. 석은 이 세계에서 영혼에 새겨진 스킬을 이곳에서도 여전히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비록 화력은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자신이 하려는 일에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 몬스터가 극심한 고통 속에 머리가 불타오르자 꼬마는 방금 그거 정말 엄청났다며 석을 지켜세운다. 꼬마는 유니크 스킬이라며 당장 석을 스승님이라 부르고 석은 지구에서는 희귀한 기술을 유니크 스킬이라 부른다는 걸 눈치챈다. 몬스터가 아직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꼬마는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나선다. 불길이 거센 곳으로 꼬마가 달려가자 석은 놈이 죽을 때까지 불꽃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려 한다. 꼬마가 다치기 직전 석이 슈퍼맨처럼 끼어들어
맨손으로 불꽃을 막아내다 결국 부상을 입고 만다. 석은 현실은 영화와 다르니 인터넷에서 헛것 좀 그만 보라고 꼬마를 꾸짖는다. 그러고는 꼬마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빌려 자신들을 향해 달려드는 몬스터들을 베어 넘긴다. 석은 마치 진짜 검을 다루듯 너무도 능숙하게 몬스터들을 해치우고 그 광경을 본 소녀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석에게 혹시 정체를 숨긴 헌터 아니냐며 감탄한다. 반면 석은 자신이 벗어나려 했던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간 것 같아 이 새로운 시작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잠시 후 대피소에 도착한 석은 이 초등학생 꼬마를 꼬맹이라고 부르기로 마음먹는다. 대피소에 들어서자마자 소년의 어머니가 그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데 소년의 이름은 윤성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가 안으며 험난한 길이었을 텐데 아들을 무사히 대피소까지 데려다줘서 정말 고맙다며 석에게 여자가 아들을 껴안고 난리치는 사이 석은 그녀가 두른 값비싼 물건들을 보며 꽤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걸 눈치챈다. 석이 성이가 왜 그렇게 버릇없는 꼬맹이인지 단번에 이해한 순간 갑자기 몬스터의 공격에 외벽이 산산조각 난다. 즉시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외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한다. 모두가 도망치는 와중에 성이 석에게 어서 따라오라고 외친다. 하지만 석은 그저 평범한 세계로 돌아오고 싶었을 뿐인데 어째서 또 이런 진흙탕에 휘말려야 하는지 어이가 없어 분노한 채 그 자리에 자신의 바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나 싶어 온몸에서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는 성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은 자신의 손바닥을 빤히 바라보더니 자신이 지어준 별명인 꼬맹이라고 부른다. 석은 성에게 가족이 이렇게 부자인데 대체 왜 헌터가 되려고 하는지 묻는다. 석은 녀석이 굳이 싸우지 않아도 어딘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숨어 지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때 성은 몬스터에게 아버지를 잃었던 슬픈 진실을 털어놓는다. 알고 보니 그들이 숨어있던 지하 벙커 안에 침식 균열이 열렸던 것이다. 다들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그날은 성이 이 지구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은 날이었다. 성은 아직은 약할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침식 균열을 없애고 세상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헌터가 되겠다고 말한다. 성은 굳은 결의를 담아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꼭 해내겠다고 석에게 말하지만 석은 그의 말을 끊으며 넌 분명 훌륭한 헌터가 될 거라고 격려한다. 석은 넌 세상을 구하지 못할 거라고 말해 충격을 준다. 성의 어머니는 이미 패닉 상태로 아들에게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재촉한다. 성은 석이 여전히 몬스터 앞을 가로막고 서 있기에 망설인다. 갑자기 뒤에서 강렬한 빛이 번쩍이고 고개를 돌린 그들은 석이 모순의 불꽃으로 몬스터를 순식간에 쓰러뜨린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석은 성에게 넌 세상을 구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세상을 구했을 테니까. 석은 씩 웃으며 성에게 세상을 구하는 건 해본 놈이 하는 일이라고 말해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석이 성에게 세상을 구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는 쿨하게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 게임을 하며 정크푸드를 우적우적 씹어먹었다. 세상을 구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긴 했지만 넘쳐나는 음식과 재밌는 게임에 푹 빠져버린 탓에 그의 의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게다가 밤낮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헌터들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 굳이 자신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간식을 더 주문하려고 핸드폰을 집어든 석은 퇴직금을 몽땅 써버렸다는 처절한 현실을 깨닫고 만다. 알고 보니 이 몸의 원래 주인은 물류회사 직원이었으나 침식 균열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면서 일자리를 잃은 것이었다. 돈이 바닥났으니 이제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뼈저린 현실이 그를 덮친다. 이전에도 구직을 시도해봤지만 수시로 터지는 침식 균열 때문에 정상적인 일자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이라 석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침대에 누워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핸드폰에 헌터 모집 알림이 뜬다. 이 바닥 생리라면 이미 겪을 만큼 겪어본 석은 주저없이 헌터 협회로 발걸음을 돌린다. 건물에 들어서자 헌터가 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을 발견한다. 석은 남자 2명이 떠드는 소리를 엿듣게 된다. 요즘은 독특한 스킬 하나만 보여주면 바로 합격이라. 선발 과정 따위는 그저 형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전설적인 헌터 시연이 건물에 나타나자 지원자들 사이에는 순식간에 난리가 난다. 침식 균열을 토벌하러 철원으로 떠나서 못 볼 줄 알았던 그녀가 등장하자 지원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지원자들은 잔나비 길드가 최고의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시연을 직접 보냈을 거라 단정하지만 도대체 그녀가 누구를 보러 온 건지 의문을 품는다. 그녀가 찾아온 대상은 바로 아카데미 졸업생 한상아라는 지원자였고
그녀의 각성 능력은 전기 조작 능력이었다. 시연은 그녀의 프로필을 읽어보더니 배터리 충전이라도 할 수 있냐며 상아의 능력을 비웃는다. 그녀의 조수는 그 소녀가 발전기가 아니라 헌터라며 재빨리 상기시킨다. 그는 상아가 능력을 다루는데 꽤 능숙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분명 쓸모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시연의 또 다른 조수가 끼어들며 침식 균열에서의 사냥은 철저한 실전이라고 지적한다. 아카데미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성적을 받았더라도 막상 실전에 투입되면 죽을 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시연은 그의 통찰력을 칭찬하며 사탕 하나를 던져주고 다른 조수는 그 꼴을 아니 꼽다는 듯 쳐다본다. 시연은 연습과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안전한 훈련만 받아온 아카데미 출신들이 끔찍한 실전을 버텨내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녀는 상아가 이 바닥에 완벽히 적응하려면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확신한다. 잠시 후 진행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경기장에 모인 모두를 환영한다. 진행자가 첫 번째 시합의 시작을 알리자 시연은 상아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가치를 증명해주길 기대한다. 이어 진행자는 첫 번째 참가자가 헌터 아카데미 출신도 아닌 일반인이라 아주 특이하고 흥미로운 이력을 가졌다고 모두에게 알린다. 진행자는 석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대에 올랐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이름을 호명해 관중들에게 소개한다. 그의 상대 역시 무대에 오르고 진행자가 경기 규칙을 발표한다. 협회에서 지급한 무기 외에 개인 무기 사용은 금지된다고 알린다. 또한 생명에 지장을 주는 치명상을 입히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석의 진짜 속마음은 그저 잘 먹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세상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자 석의 상대는 자신의 창에 불을 피우며 석을 많아도 모를 줄 모르는 쓰레기라고 조롱한다. 상대는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으면서도 자신에게 지는 것을 영광으로 알라며 석을 비웃는다. 그는 자신이 헌터 아카데미의 무패 창술사라고 허세를 부리며 석을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눈앞에서 석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석이 그의 옆에 나타나 복부를 강타하고 온몸에 끔찍한 고통이 밀려온다. 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턱에 잡이 없는 어퍼컷을 날려 그를 쓰러뜨린다. 그 녀석은 강냉이 몇 개가 털린 채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는다. 상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힘을 조절했는데도 벌써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의 석은 오히려 당황한다. 현대 헌터들이 이렇게 약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던 석은 그가 그냥 초보자라서 약한 것이려니 넘겨짚는다. 한편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연은 석의 압도적인 움직임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석의 뒷조사를 시작한다. 그가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일반인이며 몸에 만화조차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낸다. 시연의 조수 중 한 명이 석의 주먹이 운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시연은 그에게 쓰레기 사탕을 물리며 시연은 입을 다물게 한다. 석이 의도적으로 만화를 모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부하들에게 똑똑히 알려준다. 다시 경기장, 석은 자신의 실력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이 지루한 싸움을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한다. 석이 다시 다가가자 그 녀석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석을 보며 바지에 지릴듯이 겁에 질린다. 석은 치명상은 아닐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살살 하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결국 석은 그를 완전히 기절시키며 대회 첫 승리를 가볍게 거머쥔다. 이 광경에 모든 관계자가 충격에 빠지고 시연은 다른 길드들이 이미 그를 탐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 하지만 시연은 석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은밀하게 움직일 계획을 세운다. 시연이 자리를 뜨려 일어나자 동료들이 어디 가냐고 묻고 그녀는 협회장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대답한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석은 계속해서 상대방들을 너무나도 쉽게 쓰러뜨린다. 석은 차세대 헌터라는 자들이 이토록 약하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무기조차 꺼내지 않고 맨주먹만으로 그들을 때려눕히기에 바빴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참가자와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석은 대체 헌터 아카데미에서 뭘 가르치는 건지 한숨만 내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석은 결승전에 진출하여 아카데미 수석인 상아와 맞붙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석의 압도적인 독주를 상아가 막아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 상아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석은 그녀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많은 만화를 품고 있다며 칭찬한다. 반면 상아는 석에게 여기까지 운 좋게 올라왔겠지만 더 이상의 요행은 없을 거라고 차갑게 단언한다. 상아는 검을 쥐며 석이 눈앞의 모든 것을 주먹으로만 박살낸 이유가 고유 스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간파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경고한다. 석은 머쓱하게 그녀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사실 자신에게도 고유 스킬이 있지만 상아에게 쓸 생각은 전혀 없다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상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만화를 끌어오르듯 끌어모으고 석에게 지옥을 선사할 준비를 마친다. 준비를 마친 그녀가 석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지만 놀랍게도 석은 가볍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녀의 일격을 피한다. 석이 그저 점프 한 번으로 벼락 같은 공격을 피하자 상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한다. 반면 석은 칼날과 손잡이에 전류를 흘려 자성을 띠게 한 그녀의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이를 통해 발도술에 자기력을 더해 검 자체를 파괴적인 레일건처럼 만들어낸 것이다. 석은 상아가 지금까지 중단연 최고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고 꿰뚫어보듯 지적한다. 그녀가 그저 빠르게 공격하는 데만 너무 치중했다는 것이다. 즉, 검을 더 빨리 가속하기 위해 허공에 자기장 레일을 깔아둔 것이 그녀의 치명적인 패착이었다. 석은 아무리 빠르고 강력한 공격이라 해도 궤적이 뻔히 다 보이는데 그 공격을 대줄 멍청이는 없다고 일침을 가한다. 상아는 여전히 석이 유행을 부린다고 생각하며 그깟 기술 없이도 당신 같은 건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으니 건방 떨지 말라고 쏘아붙인다. 그녀는 다른 기술을 쓰며 석에게 덤벼들지만 아까보다는 확연히 느린 공격이었다. 석은 이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제일 빠른 기술도 피했는데 그보다 느린 공격이 통하겠냐며 그녀가 진짜 멍청한 거냐고 묻는다. 석에게 지지 않으려 상아는 바닥을 부숴버릴 듯한 강력한 기술을 남발하고 석은 그녀가 무리해서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 알아챈다. 이대로 가다간 그녀의 몸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석은 이미 충분히 즐겼으니 이쯤에서 싸움을 끝내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지금부터 좀 아플 텐데 견디기 힘들면 왼손을 들라며 그녀를 놀린다. 상아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석은 그녀의 코앞으로 다가가 복부를 강타하며 장기를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는다. 그녀가 상황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석은 그녀를 저 멀리 처박아버리는 결정타를 꽂아 넣으며 경기를 마무리한다. 상아가 기절해버리자 석이 아카데미 수석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털어버릴 거라곤 예상치 못했던 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석이 무대를 떠나려 뒤돌아서는 순간 기절한 줄 알았던 상아가 무의식 중에 왼손을 들어 올린 것을 발견한다. 석은 아프면 왼손을 들라던 자신의 농담을 기억해내고 그녀가 진짜로 손을 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석이 퇴장하려던 찰나 심판이 긴급한 전달 사항을 받고는 대회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다급히 발표한다. 심판이 석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하자 경기가 다 끝난 줄 알았던 석은 완전히 어리둥절해진다. 이어 심판은 석과 현역, 헌터 간의 특별 이벤트 매치가 열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알고 보니 그 현역 헌터의 정체는 관중석의 모니터를 통해서만 이미 관객들에게 은밀히 공개된 상태였다. 관중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자 석은 그 현역 헌터가 엄청난 실력자일 거라고 직감한다. 그 헌터의 정체는 다름 아닌 시연이었고 석은 그녀가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러 온 것인지 의아해한다. 대검을 들고 무대에 오른 시연은 석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려면 직접 맞붙어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과 소속 길들을 소개하며 석에게 자신과 제대로 된 피 튀기는 승부를 겨뤄보자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니 경기를 거절해도 좋다고 덧붙인다. 가까이서 지켜본 석은 그녀가 내뿜는 여유와 오라에 압도당하며 왜 그녀가 세계 랭킹 10위인지 단번에 납득한다. 지금의 몸 상태로는 시연을 상대하기 벅차다는 걸 알면서도 석은 개의치 않고 흔쾌히 도전을 받아들인다. 석이 당장 경기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자 심판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석은 아직 체력을 거의 쓰지 않았으니 아주 거뜬하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대회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고자 했던 석은 시연과 싸우는 것이 자신의 목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한다. 석은 자신의 몸값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기대하며 창을 고쳐 잡는다. 전투가 시작된 지 30분. 석은 아직 버티고는 있었지만 시연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이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석은 이렇게 무지막지한 신체를 가진 여자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연을 밀어붙이지만 초반에 비해 자신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시연과 싸우며 분명 빈틈이 보이는데도 그의 몸은 그 틈을 파고들 만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시연과 맞붙은 지 고작 30분 만에 비 오듯 땀을 흘리며 그는 눈에 띄게 지친 기색을 보인다. 시연은 오랜만에 몸 좀 제대로 풀리나 기대했는데 벌써 지친 거냐며 그를 매섭게 도발한다. 하지만 내심 첫 5분 만에 나가떨어질 줄 알았던 석이 지금까지 버텨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꽤나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시연이 경기를 끝내기 위해 석을 향해 무섭게 돌진한다. 시연이 쇄도해 오자 석은 어떻게 대응할지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축적된 만화도 없고 대기 중의 만화조차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는다.
자신의 고유 스킬만은 쓰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리고 시연의 공격이 닿기 직전 그는 역설의 불꽃을 발동시킨다. 덕분에 그는 아슬아슬한 찰나의 순간에 시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시연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힘과 정확도로 검을 휘둘렀다고 확신했는데 그걸 피해낸 석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녀는 석의 몸에서 타오르는 기묘한 검은 불꽃을 발견하고 강한 호기심을 느낀다. 지구로 돌아오기 전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힘을 끌어낸 석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진다. 기본적으로 역설의 불꽃은 일반적인 불과 달리 물질을 태우지 않으며 오직 그가 연료로 지정한 추상적인 개념만을 잿더미로 만든다. 현재의 석은 자아의 기억이나 이성처럼 발화점이 높은 개념은 태울 수 없었기에 현실적으로 태울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은 바로 피로뿐이었다. 석이 시연을 향해 돌진하고 시연은 그가 아까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것을 직감한다. 석이 묵직한 일격을 날리자 시연은 다급하게 방어에 나서며 그 짧은 시간에 석이 체력을 회복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두 사람의 무기가 격렬하게 부딪히며 굉음과 섬광이 튀고 싸움은 순식간에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치닫는다. 시연은 경기장의 설정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대기 중에 많아 농도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을 감지하고 묘한 위화감을 느낀다. 불이 물질을 태울 때 열을 방출하듯 역설의 불꽃은 추상적인 개념을 태우면서 만화를 방출하는 것이었다. 결국 석이 만화를 사용해 역설의 불꽃을 점화하면 그 불꽃이 다시 그의 피로를 태워 더 많은 만화를 생성하는 무한한 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강력한 공격으로 경기장 바닥을 산산조각내며 두 사람의 혈투는 계속되고 이는 소모전에 이골이 난 석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덕분이었다. 어느 순간 시연이 계속 버틸 수 있겠냐고 묻고 석은 문제없다고 장담한다. 석은 포기할 줄 모르는 남자를 좋아하냐고 묻고 시연은 그런 타입은 질색이라고 대답한다. 불타버린 나무가 재를 남기듯 역설의 불꽃 역시 잔재를 남긴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나중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잔재만 남게 되면 역설의 불꽃도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 4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시연은 마침내 석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토록 오래 버텨낸 그를 칭찬한다. 시연의 승리가 선언되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막대 사탕을 꺼내 석에게 주며 고생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사탕과 함께 자신의 명함도 건넸다고 알려준다. 석이 명함을 확인하자 시연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말한다. 그녀는 조만간 꼭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고 선발전이 끝나면서 석은 상을 받기 위해 앞으로 불려나간다. 며칠 후 석은 스마트폰으로 명함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그는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석이 시연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덩치의 사내와 마주친다. 석이 누구냐고 묻자 사내는 말없이 자신의 명함을 건넨다. 석이 명함을 확인해보니 사내의 이름은 윤성현이었다. 그는 태백길드의 파트너 헌터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석에게 자신의 길드로 오라고 권유한다. 성현은 자신 밑에서 경험을 쌓기로 결정한다면 확실한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장담한다. 석은 성현의 눈을 응시하며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님을 깨닫지만 동시에 시연과의 선약이 떠올라 당장 확답을 줄 수는 없었다. 석은 차분히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지만 성현은 당장 대답을 들을 생각은 없었다며 크게 웃는다. 그때 그가 석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다가와서는 대답을 신중히 고민해보라고 말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뒤 그는 조만간 또 보자며 석을 두고 떠난다. 하지만 석은 즉시 태백길드는 자신의 계획에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고 나서 석은 시연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서 만나면 될지 묻는다. 시연은 헌터협회 건물 2층에 있는 더 헛이라는 곳으로 오라고 말한다. 잠시 후 석은 카페로 보이는 더 헛에 도착한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연이 그를 자신의 테이블로 부르고 석의 표정을 본 그녀가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는다. 석은 성현이라는 거대한 사내가 자신을 스카우트하려 했다고 털어놓는다. 시연은 성현이 석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놀라며 다른 길드들은 감히 다시 제안할 엄두도 못 낼 거라고 알려준다. 석은 시연에게 잔나비 길드도 마찬가지냐고 묻는다. 그러자 시연은 자신은 그를 영입할 생각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 석은 그럼 왜 만나자고 한 거냐고 되묻는다. 석이 어느 길드에도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시연은 성현이 10중 8구 석에게 주니어 자리를 제안했을 거라고 일러준다. 석은 그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주니어 자리와 파트너 헌터가 무슨 뜻인지 시연에게 묻는다. 석이 헌터, 아카데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연은 길드 소속 헌터의 등급이 보통 3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해준다. 주니어, 시니어, 그리고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다. 주니어와 시니어는 파트너 헌터가 이끄는 팀에 소속되므로
본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파트너 헌터는 월급 대신 길드의 지분을 가지며 길드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나눠 가진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사업주로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처음 길드를 설립한 헌터가 로펌을 모델로 삼았던 모양이다. 알고 보니 파트너 헌터가 되기 위해 반드시 길드에 소속되거나 주니어와 시니어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었다. 석은 마침내 시연이 하는 말을 전부 이해한다. 기본적으로 그가 유명해져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 대형 길드들이 알아서 그를 쫓아올 거라는 뜻이다. 시연은 그 말이 맞다며 기분 좋게 석에게 사탕을 건네고 석은 이 이상한 여자가 왜 갑자기 사탕을 주는지 의아해한다. 석은 시연에게 자신은 인맥 같은 게 전혀 없으니 제대로 된 의뢰를 받기 힘들 거라고 일깨워준다. 시연은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그 부분을 자신이 돕겠다고 석에게 말한다. 석은 놀라면서도 동시에 시연이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자신을 돕는지 납득한다. 시연은 석이 아직 무명이었을 때 잔납이라는 길드가 그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기억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간단히 말해 시연은 석에게 빚을 지우기 위해 그를 돕고 있는 것이다. 시연은 석에게 봉투를 건네며 그 안에 든 임무를 수행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그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석이 그게 뭐냐고 묻자 그녀는 인천시에서 들어온 의뢰라고 밝힌다. 알고 보니 교동도라는 곳이 있는데 2년 전 침식 균열 제거에 실패한 후 그곳에 침식지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석은 균열을 없애는 게 자신의 임무냐고 묻지만 시연은 그의 임무가 섬을 정찰하는 것이며 추가로 침식 균열이 나타나면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한 달 뒤에 시작될 예정이며 석은 선불로 500만 원을 받고 임무에 성공하면 추가로 500만 원을 받게 된다. 위험 부담이 큰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시연에게 말한다. 시연은 석에게 더 강해지고 유명해져서 그의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이 제시되게 만들라고 대답한다. 이후 시연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묻자 예상대로 그는 의뢰를 수락한다. 나중에 시연은 자신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석이 얼마나 미친 괴물인지 이야기한다. 상사가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맨손으로 선발전을 통과한 민간인이라고 설명한다. 상사는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연은 석이 자신을 상대로 무려 4시간이나 버텼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 말에도 상사는 시연이 그저 장난을 치며 봐줬기 때문에 석이 그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여긴다. 그러자 시연은 자신이 10년 경력의 베테랑 헌터이며 그 모든 경험은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으며 쌓아 올린 것임을 상사에게 상기시킨다. 보통의 경우라면 석을 가지고 놀아야 정상이지만 그가 4시간 동안이나 버티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가 쩔쩔맸다고 털어놓는다. 시연은 그와 같은 괴물은 2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석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인정한다. 상사는 그녀가 석을 극찬하는 것을 듣다 지쳐 그녀가 석에게 준 임무가 실전 경험이 있는 헌터를 요구하는 일이 아니었냐고 묻는다. 그는 석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베테랑 헌터들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그러자 시연은 이미 선아라는 믿음직한 헌터와 석을 짝지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상사에게 말한다. 상사는 시연이 길드 운영의 핵심 브레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판단을 믿기로 한다. 상사는 석이 그녀의 수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고 시연은 석이 자신마저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한 달 전 아파트에 있던 석은 주문했던 창과 엘릭서를 배달받았다. 엘릭서는 헌터들이 위급할 때 사용하는 포션으로 마나가 응축되어 있어 긴급히 마나가 필요할 때 마나를 다루는 과정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 대기 중에 마나를 제어하고 몸에 저장한 뒤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손에 있는 엘릭서는 이 과정을 단시간에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석은 마나를 남들과는 다르게 사용하는데 저장 과정을 생략하고 대기 중의 마나를 직접 흡수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대기 중의 마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마나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마나가 지나가는 마나 회로가 점차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마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마나 회로가 성장하기 전까지 석이 다룰 수 있는 마나의 양이 적어서 단기간에 강력한 출력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석은 엘릭서를 조금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한 달 동안 수련하면 이 새로운 몸으로도 훨씬 나아질 거라 확신한다. 다시 현재 헌터들은 섬에 들어가기 전 신원을 확인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석의 신원이 확인되자 관계자는 그가 8분대 소속이라고 알려준다. 석은 분대원들과 합류하지만 다들 앵무새처럼 떠드는 와중에도 혼자 입을 다물고 있는다. 바로 그때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선아였다. 그녀는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같은 분대였고 선아는 이번 임무에서
함께 움직이자고 제안한다. 석이 왜 자신이 그녀와 함께 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석이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석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믿었고 석은 어깨가 빠질 정도로 쑥스럽다며 그녀를 놀린다. 선아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고질병이 또 도져서 그녀는 석에게 어깨가 자주 탈골되냐고 진지하게 묻는다. 석은 선발전 경기 때 그녀가 진짜로 손을 번쩍 들었던 일화를 떠올리며 그녀가 얼마나 유머 감각이 부족한지 다시금 깨닫는다. 분대원들이 모두 소집되고 관계자는 대놓고 석을 가리키며 신입 헌터들이 있으니 임무 목표를 브리핑하겠다고 말한다. 침식 균열이 1급, 2급, 3급, 그리고 미분류 등급으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균열이 1급에 가까울수록 더욱 위험해진다. 또한 특정 지역에 처음 나타난 침식 균열에는 알파라는 추가 명칭이 붙는다고 덧붙인다. 현재 섬에 존재하는 알파 침식 균열의 위치는 북쪽의 교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이 침식 균열이 아직 미분류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침식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관계자는 균열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이들의 임무가 주변을 정찰하며 추가로 발생한 침식 균열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분대원 중 노란 머리가 팀의 신출내기가 껴있는데 제거 임무를 맡게 되었다며 놀라워한다. 석은 어느새 자기가 생초보라는 이유로 분대 전체가 자신을 껄끄럽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출발하기 전 해상통제실이 가동 중이므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는다. 이 말을 끝으로 헌터들은 행운을 빈다는 인사와 함께 파견된다. 섬에 도착하자 베테랑 헌터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지만 석이 끼어들어 화기사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활동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지도에서 절의 위치를 짚어주지만 베테랑 헌터들은 일개 신출내기에게 지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한다. 게다가 그들은 왜 하필 절로 가려는지 따져 묻고 석은 절에 올라가면 목표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산봉우리에서는 지역 전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사찰 건물도 남아있으니 그곳을 숙소로 쓰면 된다고 덧붙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조치였다. 베테랑 헌터들은 머물 수 있는 다른 곳도 얼마든지 있다며 즉시 그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다. 한 명은 쓸데없이 산에 올랐다가 포위라도 당하면 어쩔 거냐고 따지기까지 한다. 석은 우리가 수천 명의 적과 싸우는 것도 아닌데 포위당할 일은 절대 없다고 그들을 일깨워준다. 석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헌터들은 그가 심각할 정도로 경험이 부족하기에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못 박는다. 석은 이 세계와 마찬가지로 지구에도 이런 멍청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내심 충격을 받는다. 그들이 자신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자 석은 각자 따로 움직이자고 제안한다. 석이 먼저 몸을 날려 저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고 선아가 그 뒤를 따른다. 놀랍게도 아까 전에 그 노란 머리도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고 석은 저 녀석이 대체 왜 쫓아오는 건지 의아해한다. 석은 김민재라는 그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대체 왜 따라오는 거냐고 묻는다. 민재는 당신들이 신입이라 감시하려고 따라가는 거라며 한껏 허세를 부린다. 석은 이 분대에 그나마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의 배려에 감사를 표한다. 그때 갑자기 석이 우뚝 멈춰서며 다른 두 사람에게도 멈추라고 지시한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며 민재에게 엄폐물 뒤로 고개를 내밀어 슬쩍 확인해보라고 재촉한다. 놀랍게도 길목에는 몬스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눈앞에 최소 50마리는 되어 보이자 그는 즉시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그러자 석은 민재에게 고유 스킬이 뭐냐고 묻는다. 석이 이 몬스터들과 싸울 작정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았던 민재는 그 질문에 크게 당황한다. 석은 헌터가 몬스터와 싸우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하며 고유 스킬이 무엇인지 재차 묻는다. 민재가 불꽃이라고 답하자 석은 가장 자신 있는 스킬이 뭐냐고 묻고 민재는 파이어볼이라고 밝힌다. 그 말을 들은 석은 흡족해하며 자신의 신호에 맞춰 몬스터들을 공격하라고 민재에게 지시한다. 민재는 우리는 고작 3명인데 50마리를 상대해야 하니 이건 너무 무모한 짓이라며 격렬히 항의한다. 그는 이번이 첫 임무인 만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다른 헌터들에게 무전을 치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덧붙인다. 석은 화기사에서 바로 출발한 자신들과 달리 다른 헌터들은 현재 해안을 따라 수색 중이기 때문에 제때 도착하지 못할 거라고 담담히 대답한다. 게다가 무전을 들은 헌터들이 나타나 줄 거란 보장도 없으니 그들을 부르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라고 지적한다. 덧붙여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몬스터들이 흩어지게 되면 오히려 다른 헌터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내심 민재도 석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일찍이 한바탕 충돌이 있었기에
다른 헌터들이 곧바로 와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석은 지금으로선 우리 손으로 직접 몬스터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상황이 불리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석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석은 즉각 모래 위에 작전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는 민재에게 먼저 파이어볼로 중앙을 타격하라고 지시하고 그동안 자신이 양측면을 틀어막겠다고 한다. 석이 짜는 작전을 보며 민재는 완전히 넋을 잃는다. 마치 이런 전장에 이골이 난 사람처럼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민재는 행동에 나서 몬스터들을 향해 파이어볼을 날린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공격에 적중당한 몬스터들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킨다. 민재는 다음 파이어볼을 쓰려면 쿨타임이 좀 필요하다며 뒤로 물러선다. 석이 앞으로 나서며 공격을 이어받고 민재에게 준비가 끝나는 즉시 다음 파이어볼을 쏘라고 지시한다. 민재가 지시를 알아듣자 석은 화염에 당하지 않은 적들을 향해 쇄도하며 그들을 마치 버터처럼 부드럽게 썰어버린다. 석은 임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언제나 역할 분담이 필수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음 파이어볼이 준비될 때까지 몬스터들을 홀로 상대할 생각이었지만 그 많은 수를 혼자서 다 막아낼 순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철저한 역할 분담이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였다. 석의 타격을 비껴간 몬스터들은 뒤에 대기하고 있던 선아가 모조리 쓰러뜨린다. 잠시 후 민재가 다음 파이어볼을 쏠 준비가 끝났다고 외치자 석은 즉시 길을 터주어 민재가 적들에게 다시 한번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순식간에 적들을 모두 소탕하고 석이 훌륭한 솜씨였다며 한창 칭찬을 건네던 그때 민재가 갑자기 총을 꺼내들어 석을 경악하게 만든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 직전 민재가 비키라고 손짓하고 그제야 석은 자신의 뒤통수에 총알이 날아오는 줄 알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런 다음 석은 죽은 몬스터에게 마이크로칩을 심고 임무가 끝나고 지역이 안전해지면 계약된 수거업자가 와서 사체를 수거해 갈 것이라고 밝힌다. 석은 그 녀석이 말하는 수거업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민재는 부산물들이 워낙 무겁다 보니 헌터들이 직접 사체에서 수거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칩으로 태그해두면 임무 종료 후 수거업자들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수거해갈 권리를 얻게 되는 방식이었다. 그들이 모든 걸 수거해가면 감정을 거쳐 판매한 뒤 그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수거업자들은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떼고 남은 수익은 칩을 심은 헌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석이 수거업자들을 믿을 수 있냐고 묻자 민재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믿을 만한 업자를 찾는 게 중요한 거라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민재는 석을 칭찬하며 우리 셋이서 50마리의 몬스터를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정말 대단했다고 치켜세운다. 그 순간 석의 날카로운 감각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경고한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민재를 낚아채고 앞으로 몸을 날려 그들을 몰래 미행하던 거대 몬스터의 기습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다행히 민재는 다친 곳 없이 빠져나왔고 방금 자신들을 공격한 게 도대체 뭐냐고 묻는다. 석은 몬스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는 일종의 중간 보스급인 것 같다고 말한다. 몬스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석은 혹시 이 녀석이 방금 쓰러뜨린 몬스터들의 보스가 아닐까 의심한다. 석이 보기에도 장난이 아니었다. 뿜어내는 마나의 양이 방금 전까지 상대했던 녀석들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저없이 두 사람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지시하며 자신이 직접 몬스터를 처리하겠다고 나선다. 민재와 선아는 양동 작전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석은 시체 가방에 담겨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당장 물러나라고 살벌하게 소리친다. 석의 목소리에 담긴 짙은 살기에 두 사람은 즉시 뒤로 물러나고 내심 석은 혼자서 이 몬스터를 감당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이미 상황 분석을 끝낸 참이었다. 자신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는 몬스터를 상대로 그저 역설의 불꽃을 꺼내 들면 되겠다고 판단한다. 준비를 마친 석은 몬스터에게 어디 한번 덤벼보라며 한껏 도발한다. 잠시 후 민재가 선아에게 석이 위험해 보이는데 정말 돕지 않아도 되냐고 초조하게 묻는다. 선아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준다. 겉보기엔 위험해 보일지 몰라도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 석은 단 한 번도 유효타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이 그토록 가볍게 피하고 있는 공격들은 나라면 속수무책으로 짓눌렸을 수준이었다. 석은 말 그대로 회피와 공격을 동시에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었다. 선아는 또한 석의 창이 적중할 때마다 기괴한 검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눈치채고 저것이 대체 무엇인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불꽃의 화력이 거세질수록 몬스터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지고 있었다. 초반에는 석이 고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는 몬스터를 그저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중이었다. 선아는 완전히 압도당해버렸다. 저런 괴물이 자신과 같은 신입 헌터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몬스터를 충분히 가지고 논 석은 놀랍게도 창을 공중으로 휙 던져버리고 그 순간 몬스터가 전속력으로
그를 향해 돌진해온다. 몬스터가 그를 찢어밟힐 거라 생각한 선아는 기겁하며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몬스터가 석에게 닿으려는 찰나 하늘에서 내리꽂힌 창에 의해 무참히 박살나버린다. 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다. 그는 체력이 전부 타버렸는데도 여전히 꿈틀거리는 몬스터의 징그러운 근성을 칭찬한다. 그러고 나서 석은 이제 이 괴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때라고 결정한다. 민재는 방금 목격한 광경에 넋이 나가버렸다. 저렇게 무지막지한 몬스터를 석이 그토록 쉽게 쓰러뜨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말이 안 됐기 때문이다. 몬스터를 완벽하게 처리한 후 석은 민재에게 섬에 이 정도 힘을 가진 몬스터가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일이냐고 묻는다. 민재는 이 몬스터가 부식의 균열의 코어도 아닌데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지 자신도 의문이었다고 털어놓는다. 민재는 최소 3등급 이상의 균열을 상대하게 된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덧붙인다. 그 순간 석은 임무 브리핑 당시 알파 부식의 균열이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던 것을 번뜩 상황이 떠올린다. 이렇게 되자 석은 섬의 알파 부식의 균열이 3등급으로 격상된 것 같다고 두 사람에게 알린다. 선아는 브리핑 내용과 달랐기에 이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석은 그녀에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라고 재촉한다. 그는 이 부식이 3등급이 아니라면 현재 상황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고 못 박는다. 이 말을 들은 민재는 기겁한다. 등급 외 균열과 3등급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이다. 민재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헌터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며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힌다. 민재는 석의 실력이라면 승산이 있으니 당장 다른 헌터들을 구하러 가자고 다급하게 제안한다. 하지만 석은 관심 없다며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한다. 민재가 대체 왜 요청을 거절하냐고 따져 묻자 석은 나 혼자서 섬에 있는 모든 헌터를 구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긋는다. 그는 자신도 결국 인간이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민재에게 상기시킨다. 그는 두 사람에게 우리의 임무는 위험에 빠진 헌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 나타난 부식의 균열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일깨워준다. 덧붙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며 이 또한 헌터 일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선하는 석에게 만약 당신이 그 헌터들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를 세워 묻는다. 석이 그녀의 질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자 선하는 당신이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라고 쏘아붙인다. 이에 석은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전한다. 그는 그저 냉혹한 결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토록 압도적인 죽음 앞에서는 그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인다. 현석은 그런 안일한 마음가짐으로는 이 잔혹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날 밤늦게 그들은 사찰에 도착한다. 사찰 안을 샅샅이 뒤진 후 현석은 두 사람에게 이 건물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민재는 불빛 덕분에 다른 헌터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석은 불빛을 쓰는 것이 적을 불러들이는 뻔한 짓이기에 이를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는 평범한 몬스터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아까처럼 훨씬 강력한 몬스터가 다시 나타날까봐 우려한다. 이내 현석은 균열이 3등급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헌터들에게 경고를 보내기로 한다. 그는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함부로 불빛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현석이 균열의 코어를 파괴하면 나머지 몬스터들도 사라지는지 묻자 민재는 그렇다고 확언한다. 그는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없으면 침식지대도 사라질 거라고 현석에게 알려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석은 자신의 임무가 침식 균열을 파괴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날 밤늦게 두 사람이 잠들자 현석은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한다. 그는 떠나기 전 몬스터가 접근하면 울리는 경보기 하나를 내려놓으며 이 정도면 두 사람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숲을 가로지르며 현석은 브리핑 때 알파 침식 균열의 위치를 확인해 두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이 쉽게 풀릴 거라 믿었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결국 아까 싸웠던 놈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생긴 또 다른 보스급 몬스터와 맞닥뜨리고 만다. 조금 전 헌터 협회 상황실에서는 5팀 소속 헌터 일부의 신호가 끊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패닉에 빠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몬스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3팀에서도 이미 사상자가 확인된 상태였다. 팀장은 헌터들이 미분류 침식 균열을 조사하고 있었을 뿐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거냐며 좌절감에 소리친다. 공황 상태에 빠진 팀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부에는 지원군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그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인근의 모든 헌터에게 긴급 협조 요청을 보내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던 중 누군가 알파 침식 균열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그 말을 들은 팀장은 기겁하며 부하들에게 당장 그게 누구든 연락해서 멈추라고 전하라 지시한다. 한 직원이 알파 균열을 향해 가고 있는 헌터가 8팀의 현석이라는 보고를 받는다. 팀장은 즉시 현석의 단말기에 연결해 그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라고 명령한다. 팀장은 균열의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 현석이 가장 먼저 이 상황을 간파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오직 현석만이 알파 균열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결국 이 사태의 해답을 큰 것도 그뿐이라는 걸 깨닫는다. 상황실이 마침내 현석과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이미 마주친 끔찍한 괴수와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현석은 통제실 사람들을 향해 이 균열이 정말 미분류 침식인지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며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친다. 현석이 온갖 욕설을 퍼붓자 관계자들은 통신을 꺼버릴까 심각하게 고민한다. 괴수를 피해 달리던 현석은 자신의 역설의 불꽃만으로는 이 괴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즉, 역설의 불꽃으로 놈의 체력을 깎아낸 뒤 창으로 숨통을 끊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현석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아까 중간 보스와 싸우며 이미 이 섬의 만화를 너무 많이 끌어다 써버린 것이다. 그 탓에 역설의 불꽃이 조금 약해진 상태였고 섬을 떠날 수는 없기에 현석은 만화를 끌어올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한다. 몇 분간 이리저리 뛰어다닌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알파 균열을 발견한다. 망설임 없이 균열 안으로 뛰어들며 확인할 게 있으니 빨리 쫓아와 보라고 괴수를 도발한다. 상황실에서는 갑자기 현석의 GPS 신호가 사라지자 경악하고 그가 알파 침식 균열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균열 안으로 들어선 현석은 내부가 생각보다 훨씬 깔끔해서 내심 놀라워한다. 게다가 규모도 상당히 컸기에 현석은 미분류 균열이 이 정도 크기라면 1등급이나 2등급 균열은 대체 얼마나 거대할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보스 몬스터가 모습을 드러내고 현석은 이제 이 싸움을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현석은 항상 역설의 불꽃에 대해 한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에게 불길이 번진다는 점이었다. 이 불꽃은 아군마저 집어삼킬 수 있으며 때로는 그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곤 했다. 그것이 이 스킬이 가진 유일한 단점이었다. 하지만 혼자 싸울 때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껏 싸울 수 있으니 그리 큰 단점도 아니었다. 현석은 몬스터를 향해 무기를 휘둘러 거대한 불길을 뿜어내며 동시에 몸 구석구석으로 만화를 빨아들인다. 그로 인해 만화 회로가 넓어지며 그는 한층 더 강해졌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그제야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는다. 바로 그때 몬스터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고 현석은 놈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차린다. 순식간에 다른 몬스터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지만 현석은 그 거슬리는 비명으로 지원군을 불렀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 현석은 보스 몬스터를 향해 쪽수 밀어붙이기는 아무 소용없다고 코웃음친다. 현석은 자신의 주위로 화염 장벽을 둘러 몬스터들을 쓸어버리며 다른 세계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어도 이전보다는 훨씬 강해졌다고 말한다. 민재의 말에 따르면 균열의 코어는 그 균열 내에서 가장 강력한 몬스터일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말할 줄 아는 몬스터가 등 뒤에서 현석을 공격해오지만 그는 가까스로 공격을 피한다. 뒤를 돌아보자 흉측하게 생긴 몬스터 하나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현석은 이 몬스터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역설의 불꽃이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교활하다는 사실에 놀란다. 자세히 살펴보니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몬스터가 바로 균열의 코어라는 걸 직감한다. 현재 자신이 지닌 힘이라면 사연격 콤보도 거뜬할 거라 판단한 현석은 주저없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가 몬스터를 향해 창을 내지르지만 놈 역시 자신의 창으로 공격을 막아낸다. 하지만 창에서 전해지는 힘은 놈의 검을 짓눌렀고 현석은 쌍괴창이라는 스킬을 발동시킨다. 순간 창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몬스터의 창을 박살내며 몸을 꿰뚫었고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켜 놈의 육신을 산산조각 낸다. 알고 보니 쌍괴창은 그의 공격 궤적을 따라 푸른 궤도를 생성해내는 기술이었다. 이 궤도는 첫 번째 일격을 흉내내어 총 4번의 공격을 반복한다. 기본적으로 4번의 연속 공격을 퍼붓는 기술인 셈이다. 만약 푸른 궤도의 공격이 한 박자 늦게 들어간다면 도저히 피하기 힘든 까다로운 2단 창격이 완성된다. 이 시점에서 몬스터는 이미 현석을 베어버릴 듯 그를 향해 도약하고 있었다. 하지만 절묘한 타이밍에 창이 파고들면서 이는 놈의 치명적인 실수로 굳어지고 만다. 현석은 창을 움켜쥐고 강력한 일격으로 몬스터를 베어낸 뒤 최후의 참격을 날려 적의 몸을 완전히 찢어발긴다. 놀랍게도 몬스터를 쓰러뜨린 후에도
시체가 바로 사라지지 않았고 현석에게 상자 하나가 주어진다. 통제실 사람들은 몬스터들이 끝없이 퍼져나가자 이제 다 끝났다며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다. 팀원들은 지원 요청마저 거부당한 마당에 헌터들이 전부 전멸할 위기에 처하자 기적만이 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며 경악 속에 지켜본다. 그때 갑자기 균열로 들어갔던 현석이 방금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고가 팀장에게 들어온다. 팀장이 당장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자 그 내용이 메인 화면에 띄워진다. 놀랍게도 현석은 알파 침식 균열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보고해왔다. 현석의 말대로 균열이 소멸했다는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고 모든 몬스터들도 형체를 감추기 시작했다. 팀장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자 넋이 나가면서도 대체 현석이 이 일을 어떻게 해낸 건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조금 전 상아와 민재는 몰려드는 몬스터 떼에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다. 현석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민재는 상아에게 우리가 살아서 나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냐고 묻는다. 상아는 녀석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았고 자신 역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몬스터 한 마리가 달려들자 상아는 반격할 채비를 하지만 곧 암담한 현실을 마주한다. 그녀 역시 이미 한계에 달해 다리가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상아는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조용히 두 눈을 감는다. 그런데 기적처럼 바로 그 순간 현석이 코어를 파괴하며 몬스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얼마 후 현석이 섬의 헌터 집결지에 도착해보니 부상자들이 속출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침식구역의 몬스터들이 미쳐 날뛰었다는 걸 눈치챈다. 이전에 현석과 협력하기를 꺼렸던 다른 헌터들은 이미 그가 단신으로 균열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접한 상태였다. 3등급 균열은 초보자가 감히 나설 수준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경악에 빠져 있었다. 현석은 곧 팀원들을 찾아냈고 민재는 현석이 혼자서 균열을 박살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러자 현석은 민재에게 마음이 가는 대로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잘 풀린 마당에 현석은 기꺼이 착한 놈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공무원이 나타나 자신을 한국군영공사에서 온 변종태라고 소개한다. 그는 북인천 지부의 제3지부장이라고 했다. 변 지부장은 현석에게 시장님이 그를 뵙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잠시 후 현석은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시장실에 도착하지만 보상금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빚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건물에 도착하자 공보관이자 연락장교인 이필재가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시장실로 향하는 길에 필재는 시장님이 이번 만남을 몹시 고대하셨다며 섬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고는 엄청나게 놀라셨다고 귀띔한다. 알고 보니 시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태였고 현석은 대단한 일도 한 게 없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있었냐며 너스레를 떤다. 필재는 초보 헌터가 단독으로 3등급 침식 균열을 파괴한 건 최초의 헌터가 활동하던 시절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겸손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현석은 예전에 그런 짓을 해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 녀석이야말로 진짜 백이일 거라고 생각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시장실에 도착한다. 발건 시장은 현석을 환대하며 이렇게 궂은 날씨에 부르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이어 발건은 현석에게 자리를 권하며 필재에게 커피를 내오라고 지시한다. 단둘이 남게 되자 발건은 현석이 국가를 위해 크나큰 공을 세웠다며 그를 극찬한다. 그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비싼 길들을 고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섬을 처리하는 게 꽤나 골칫거리였다고 인정합니다. 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 그 남자도 속으로는 아주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기훈은 이를 인정하며 석에게 이번이 정말 첫 임무인지 묻고 석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시장은 흥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석의 첫걸음이 인천이었다는 사실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시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며 떠들어대기 시작하고 석은 이 작자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시장은 의아해합니다. 인천이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국가의 핵심 지역 중 하나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덕분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죠. 사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고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장은 인천의 국제도시들을 통해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석에게 말해줍니다. 그러고는 석이 헌터로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시장실로 덧붙입니다. 향하는 길에 바요는 석에게 헌터가 된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석은 막힌 변기를 뚫는 일은 누군가 항상 해야만 한다는 비유를 들어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요는 석이 틀림없이 유명해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기업들이 광고를 찍어달라며 매달리기 시작할 것이고 심지어 유명 TV 프로그램에
스카우트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죠. 석은 바연이 명성 때문에 자신이 변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바연 역시 이를 인정합니다. 바연은 유망한 헌터들이 인기와 명예에 취해 본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한국뿐이며 이곳은 지구에 남은 마지막 성역이라 불린다고 덧붙입니다. 바요는 석이 이뤄낸 성과가 참으로 대단하며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볼 거라는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바요는 석이 앞으로도 계속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제 시장실에 들어선 석은 시장이 돌려 말하지도 않고 속내를 다 까발리고 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챕니다. 하지만 시장도 석이 이런 얄팍한 수작에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란 걸 곧 알게 되겠죠. 석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숱한 고난을 겪었기에 이런 것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석은 시장에게 아무 데가 없이 지원해줄 리는 없으니 자신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석은 기선을 제압하며 보나마나 재선을 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수작 아니겠냐고 쏘아붙입니다. 시장은 석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깜짝 놀라고 석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툭 던집니다. 시장은 석이 모든 걸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시청의 승인이 정말로 필요 없는 거냐고 묻습니다. 사실 시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석은 아직 신인이라 임무에 참여하려면 시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석은 시장이 이 상황을 잘 포장하면 자신이 인천에서 직접 발굴한 인재라고 선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시장은 자신이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과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석에게 말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믹스를 툭툭 치며 이 커피 브랜드의 광고 모델 계약이 곧 끝난다고 하죠. 그는 그 모델의 자리를 석의 얼굴로 교체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짓거리려던 찰나 석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사람을 뭘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하냐며 쏘아붙입니다. 시장이 당황하자 석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이 우울한 분위기를 뒤바꿀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헌터로 계속 활동하기만 하면 시장이 약속하는 그깟 것들은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석이 미련 없이 자리를 뜨려 하자 시장은 안전하고 돈 많이 주는 의뢰를 주겠다며 필사적으로 그를 설득하려 듭니다. 석은 그런 쓰레기 같은 제안은 당신네 커피 믹스 모델한테나 주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한편 수상한 남자가 석의 개입으로 인해 섬에서의 실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석의 선발전 영상 일부를 확보했고 그 수상한 남자는 석의 몸을 감싼 검은 불꽃에 묘한 흥미를 느낍니다. 랭킹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월 1일은 항상 랭킹이 업데이트되는 날이었으며 온 국민이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과연 누가 랭킹 1위 헌터의 자리를 차지할지 궁금해하며 평소처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비록 랭킹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이는 대중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락거리였습니다. 시연 역시 석의 이름이 랭킹에 오를지 궁금했기에 이번 순위 발표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10위는 시연, 그리고 5위는 김차현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최여름, 2위는 장태석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다름 아닌 석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결과 덕분에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고 그는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갓 데뷔한 신인이 3등급 균열을 홀로 클리어했다는 사실에 모든 이목이 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석은 도대체 어떻게 그 끔찍한 균열을 클리어했냐는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쏟아진 후 마침내 석은 마지막 질문을 받겠다고 합니다. 기자가 앞으로의 각오를 묻자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덤덤한 확언을 남깁니다. 얼마 후 석은 협회장인 문 회장의 초대를 받아 시찰에 나섭니다. 문 회장은 석을 과거 곤조, 교도소가 있던 자리로 데려갑니다. 곤조가 있던 땅에는 거대한 구덩이만이 파여 있었고 문 회장은 석이 지금 보고 있는 저 끔찍한 흔적이 수많은 국가들이 맞이한 결말이라고 알려줍니다. 침식 균열이 나타난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로서의 행정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 방위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술 발전까지 이룩해낸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 회장은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헬기 역시 만화로 동력을 얻고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이 나라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밝힙니다. 석은 균열을 감당하지 못한 국가들이 전부 이 꼴이 된 거냐고 묻고 문 회장은 침식 균열의 출현 이후 수많은 수도가 지도상에서 지워졌다며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문 회장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거대한 분화구에 다가갈수록 그는 전 세계에 가장 치명적인 8개의 침식 균열이 있었으며 곤조 교도소가 바로 그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곤조 교도소 균열은 13년 전에 형성되었고 아무런 전조나 경고조차 없이 도시 전체로 집어삼키듯 퍼져나갔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지만 지역 전체가 이미 침식지대로 변해버린 탓에 결국 모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거대한 도시 하나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현장을 떠나며 문 회장은 세계의 권력 구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의 힘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내심석은 이런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굳이 현장까지 직접 와서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회장은 며칠 전 태백 길드의 현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밝히며 석이 자기들 길드에 들어오지 않아서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라고 전합니다. 사실 그가 석의 행방을 묻기까지 했지만 문 회장은 당연히 개인정보라 절대 알려주지 않았으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문 회장은 태백 길드가 철저한 약육강식에 이념을 따르는 곳이라고 석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석이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무력을 써서라도 굴복시키려 들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죠. 석은 설마 그렇게까지 막 나갈까 싶으면서도 지금 당장은 현을 상대하기 버거울 거라는 사실에 묘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문 회장은 석이 어느 길드에도 얽매이지 않고 제멋대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 같다고 떠보고 석 역시 그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 회장은 태백 길드의 추적을 피하고 싶다면 석 스스로의 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협회장이 직접 내리는 임무를 맡는 것이라고 넌지시 운을 띄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석은 이 영감이 속셈을 품고 접근했다는 걸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석은 맨입으로 그런 고급 임무를 줄 리 없다는 걸 잘 알기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문 회장은 그저 자신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 하나만 꼭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라며 은근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보라고 하죠. 석은 명성을 쌓기에 협회장이 직접 주는 임무만큼 확실한 것도 없으니 굴러들어온 호박이나 다름없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석이 대체 뭘 하면 되냐고 묻자 문 회장은 부산에서 난닝시까지 화물선을 호위하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사방에서 출몰하는 침식 균열 때문에 운송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석은 자신이 호위해야 할 화물 목록을 훑어보다가 자동차를 포함해 모조리 초호화 사치품들이 가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석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쓰레기들을 생필품으로 여긴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하고 문 회장은 누군가에게는 이 목록의 모든 것이 필수 불가결한 사치라고 일러줍니다. 문 회장은 석이 이 섭리를 이해하길 바랐지만 정부마저 산산조각난 마당에 이런 사치품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문 회장은 균열 때문에 수많은 국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라도 국제정치판마저 무용지물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타일러 봅니다. 석은 그제야 이 더러운 임무가 국제관계 유지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라는 걸 본능적으로 상황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자 석은 가차없이 안전벨트를 풀며 이딴 임무엔 털끝만큼도 관심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문 회장은 석의 거절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국 정부가 이 호위 임무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아냐며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석은 그런 사정 따위 내 알바 아니라며 코웃음을 칠 뿐입니다. 석은 그 늙은이에게 괜히 진흙탕 같은 국제정치판에 발을 들이는 멍청한 짓은 안 할 거라고 못 박습니다. 영감은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송이가 감히 제안을 걷어찼다는 사실에 격분하지만 석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임무 서류를 헬기 밖으로 냅다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석은 헬기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태워준 건 고맙지만 서울까지는 알아서 헤엄쳐 가겠다는 미친 소리를 남깁니다. 석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까마득한 헬기 아래 바다로 뛰어내리자 문 회장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한참 뒤 석은 인천공항 근처의 모습을 드러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물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항구 노동자와 마주치고 둘은 방금 전까지 생사를 넘나든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무심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앞으로 온갖 놈들에게 위협받을 게 뻔했기에 석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골치 아프고 위험한 임무들만 골라 맡아서 그 어떤 쓰레기들도 감히 통제하려 들지 못할 압도적인 거물로 거듭날 계획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의뢰 목록을 뒤적이던 석은 곧 자신의 구미에 딱 맞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스시마 섬에 납치된 인질들을 구출하는 예상 등급 무려 2등급짜리 악랄한 임무였습니다. 당분간 피 튀기게 바빠질 거라는 직감의 석은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쉽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9월 3일 거제도와 통영의 어부들이 바다로 나갔으나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대마도에 둥지를 틀었던 침식 괴수들이 나타나 마치 사냥하듯 어부들을 납치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의 말에 따르면 붙잡힌 어부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임무는 석이 대마도로 가서
붙잡힌 인질들을 구출하고 침식 균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500만 원이며 석은 혼자 임무를 처리하면 그 돈을 모두 독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혼자 해낸다면 그는 영웅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석은 균열의 등급과 그 안에 서식하는 괴수들에 대해 들었던 말을 떠올립니다. 3등급 침식 균열의 괴수는 전차급 파괴력을 가졌지만 2등급 침식 균열의 괴수는 자연재해급이라고 합니다. 1등급의 경우엔 침식 괴수 단 한 마리를 제압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동원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는 역설의 불꽃 덕분에 3등급 균열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걸 알지만 과연 혼자서 2등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습니다. 안전을 위해 쓸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민간인의 의뢰를 받아들일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 고민하던 찰나 문득 그럴 만한 사람이 한 명 떠올랐습니다. 그 직후 석과 그의 파트너인 승아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에 오릅니다. 승아가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자 석은 1시간 정도 남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전투가 훨씬 더 험난할 테니 도착하기 전에 체력을 보충해 두라고 당부합니다. 석이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 동안 승아는 그의 어깨에 있는 금속 패드에 더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도 한정판처럼 보여서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해진 그녀가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석은 소녀의 수다를 듣는 것에 지쳐 자신과 계약한 고물상 주인이 선물로 줬다고 억지로 대답합니다. 자신과 계약한 곳에서는 쓸만한 걸 하나도 주지 않았기에 승아는 그 말에 깜짝 놀랍니다. 석은 수석 졸업생 타이틀 말고는 쥐뿔도 없는 풋내기인 그녀와 달리 자신은 혼자서 3등급 침식 균열을 처리한 떠오르는 유망주라 기대치부터가 다르다고 놀려댑니다. 석은 그녀의 얼굴에 서린 차가운 표정을 보고 자신의 말에 억울해한다는 걸 알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지고 유명해지라고 충고합니다. 며칠 전 석은 승아에게 연락해 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등급 균열에서도 죽을 뻔했는데 2등급 균열에 도전하자고 제안하는 석의 말에 승아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석은 강해지는데 관심이 있냐고 물으며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알고 보니 승아에게도 강해져야만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고 강해질 수만 있다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방에 미확인 물체가 있다는 경고음이 배에 울려 퍼집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5척의 배와 맞닥뜨립니다. 석이 다음 행동을 고민하고 있을 때 승아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승아는 석이 이걸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마침내 그가 못하는 걸 찾아냈다는 흥분감에 얼굴을 붉힙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웃으며 석이 이런 것도 못하냐고 놀려댑니다. 쉽게 이동하기 위해 승아는 어쩔 수 없이 석을 등에 업고 날아갑니다. 배에 가까워지자 석은 승아에게 가장 가까운 배를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승아가 이유를 묻자 그는 뒤쪽에 있는 놈들이 가까이 있는 놈들보다 더 위험해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승아는 지시를 따랐지만 배에 접근하면서 사람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석은 그녀가 보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니 다시 제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석은 자신이 쓸어버리려던 배에 올라탔고 예상대로 배 위에서 괴물로 변이된 인간들을 발견합니다. 이 인간들은 인간성을 잃고 완전히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승아는 배에 거칠게 착지하며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괴수들이 공격해오자 석은 가볍게 첫 번째 무리를 제압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놈들이 하급 괴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승아 역시 가볍게 상대할 거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이 약한 괴수들을 상대로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만화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계속하다간 순식간에 만화가 바닥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수준의 적에겐 적은 만화면 충분하다고 말하자 승아는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던 석의 말을 떠올립니다. 석의 지시에 따라 승아는 화력을 줄였지만 석은 여전히 너무 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약자의 삶은 비극이라는 것을 알기에 승아는 2번 다시 약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적들을 박살내며 승아는 더욱 강해지겠다는 자신의 열망을 자신있게 거듭 밝힙니다. 잠시 후 승아는 괴수들을 모두 처리하고 석에게 상황이 끝났는지 묻습니다. 석은 자기가 이미 다른 배들을 다 처리했다고 알려줍니다. 승아는 마지못해 석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가 해준 조언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석은 세상에는 떠먹여줘도 못 배우는 놈들이 널려 있으니 굳이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농담을 던집니다. 승아는 누군가 자신에게 조언을 해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석은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아카데미에선 도대체 뭘 배웠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뭐든 너무 빨리 배우는 바람에 아무도 기초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석은 자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결국 자기를 뛰어넘을 것 같지 않냐며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그녀는 단 한 명의 스승도 뛰어넘은 적이 없다고 석에게 말합니다. 소녀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자 놀란 석은 자신은 평생토록 그녀가 우러러보게 만들 테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무심하게 내뱉습니다. 두 사람이 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할 때 선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서고 있겠다고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석은 생존자의 말에 따르면 인질들이 신사에 있다고 말해주고 승하는 섬의 신사가 두 곳 있다고 알려줍니다. 카이진 신사와 와타지미 신사입니다. 거리를 고려했을 때 석은 카이진 신사를 먼저 들러야 한다고 판단했고 승하는 걸어서 두어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돌아올 때 생존자의 보고대로 15명의 인질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석은 안개 너머에서 불길한 만화를 감지했고 섬의 침식 괴수들이 미친 듯이 그들을 쫓아올 거라 확신합니다. 탈출 방법을 고민하던 석의 눈에 멀리 있는 차량 한 대가 들어오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가 승하에게 운전 잘하냐고 묻자 승하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잠시 후 승하가 마치 오늘이 지구 마지막 날인 것처럼 차를 몰아대는 바람에 석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운전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운전대를 잡으라며 석을 놀립니다. 석은 됐다고 말하며 이미 그들을 쫓아오는 괴수들을 상대하기 위해 차량 지붕 위로 뛰어오릅니다. 석은 화살 투척기를 꺼내어 괴수들을 향해 발사합니다. 이 공격으로 다수의 괴수를 처리하고 이를 다시 회수할 때도 동일한 타격을 입힙니다. 바로 그때 왼쪽에서 괴수들이 차를 향해 뛰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석이 승하에게 경고합니다. 승하는 괴수들을 떨쳐내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차를 조종하며 자신이 얼마나 미친 운전자인지 보여줍니다. 승하가 괴수들을 피하려고 버스를 두 바퀴로 주행하자 이쯤 되니 석은 차라리 자기가 운전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외진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괴수들은 설탕을 쫓는 개미떼처럼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고 승하가 뒤쫓아오는 괴수들을 언급하자 석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다독입니다. 승하가 버스를 몰아 신사 안으로 진입하자 석은 즉시 역설의 불꽃을 개방해 신사 입구를 막고 다가오는 괴수들을 모조리 집어삼킵니다. 잠시 후 그들은 포박되어 있는 인질들을 발견합니다. 승하가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인질들은 구출됐다고 기뻐하기는커녕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승하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승하는 왜 그런 경고를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거대한 사무라이 괴수가 등 뒤에 나타나 그녀를 베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석이 사무라이의 공격을 막아냈고 석은 자기가 놈을 상대할 테니 생존자들을 차에 태우라고 승하에게 지시합니다. 석과 사무라이 사이에서 즉각적으로 치열한 혈투가 벌어집니다. 석을 베어버리려는 사무라이는 산처럼 거대해 보였지만 엄청난 체급 차이에도 석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승하가 어디선가 나타나 차량으로 사무라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사무라이가 나뒹굴자 석은 승하의 재치를 칭찬하지만 그녀는 잔말 말고 당장 차에 타라고 소리칩니다. 인질들은 안전하게 차 안에 몸을 숨겼고 석은 결국 차량 지붕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탈출은 전방의 괴수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산산조각 납니다. 석은 차에 치이고도 사무라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경로가 수많은 괴수들로 막히자 석은 승하에게 그녀의 검을 넘기라고 말합니다. 검사에게 검을 달라고 하는 건 엄청난 모욕이기에 승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석은 그녀에게 자존심을 지킬 건지 인질들을 구할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묻습니다. 승하는 어쩔 수 없이 검을 넘겨주었고 검을 쥔 석은 그것을 사용할 채비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목에는 기묘한 장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석은 너무 일찍 쓰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걸 직감합니다. 알고 보니 그 장갑은 대기 균열의 코어를 파괴한 후 섬에서 받았던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대기 중에 만화를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평범한 장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장갑을 봤을 때 석은 부족한 만화를 보충하는 용도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에게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장갑이 만화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단 5분이었습니다. 이 5분 동안 그는 시연과 맞먹을 만큼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괴수들이 길을 막아서려 하자 석은 파괴적인 일격을 쏟아내기 위해 창과 검을 굳게 고쳐줍니다. 석은 괴물들을 향해 압도적인 공격을 쏟아부어 단숨에 모두 베어버린다. 선아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어 충격과 불신에 빠진다. 길이 뚫리자
석은 선아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항구로 향하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나아가던 석은 침식된 괴물들이 끝도 없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괴물들의 추격이 계속되자 선아는 차가 이미 한계에 달했으니 차라리 내려서 괴물들을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석에게 말한다. 하지만 석은 계속 운전하라고 말하고 바로 그때 그들은 괴물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기묘한 결계를 통과하게 된다. 모든 괴물들이 결계를 넘지 못해 쩔쩔매는 사이 차량은 유유히 멀어진다. 충격에 빠진 선아는 어째서 괴물들이 갑자기 쫓아오지 못하는지 이유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본다. 벽에서 빛나는 문양을 발견한 그녀는 혹시 저 문양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아는 출발하기 전 서기방어 진영 기하학이라며 그곳에 문양을 새겼던 것을 떠올린다. 선아가 그게 뭐냐고 묻자 그는 괴물들을 쫓아내는 방법이라고 대답했었다. 호기심이 생긴 선아가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석은 말해줘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대답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이 세계에 있을 때 배운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현재 선아는 석에게 그 방법으로 어떤 괴물이든 쫓아낼 수 있는지 묻지만 석은 아니라고 답한다. 그는 진짜 괴물들에게는 이 결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석이 선아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을 때 사무라이가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결계를 넘어온다. 사무라이의 오른쪽 눈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붉은 안광이 차량을 따라잡는다. 선아는 그것이 심한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다. 석은 그 말에 의아해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느낀다. 하지만 그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선아가 이미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뿐이다. 선아는 심한이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숙련된 고수들조차 구사하기 힘든 기술이라고 덧붙인다. 선아가 잔뜩 겁먹은 모습을 본 석은 심한 같은 기술은 그저 눈속임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석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르쳐줄 테니 자신을 똑똑히 지켜보라고 선아에게 말한다. 석의 두 눈이 번뜩이자 사무라이는 갑작스런 공포를 느끼며 허공에 대고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한다. 석은 사무라이를 향해 여유롭게 걸어가며 이 기술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선아에게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 기술은 적이나 공포에 반응한다. 사무라이는 이것을 감지할 수 없기에 그저 강해 보이려 허세를 부리며 서 있을 뿐이다. 석은 심한, 심검, 그리고 무아지경 같은 기술들은 전부 비슷한 부류라고 선아에게 알려준다. 저기를 한 점도 품지 않은 채 사무라이에게 다가간 석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를 쉽게 베어버린다. 사무라이는 석의 일격에 산산조각이 나고 석은 선아에게 자신이 언급한 기술들은 전부 대단할 게 없는 것들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그는 깨달음이라는 환상이 무서운 이유는 특별한 이름에 심취해 더 이상 한계를 밀어붙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석은 전장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엔 특별한 이름 따위가 필요 없다는 걸 선아에게 일깨워준다. 자신 역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기에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석은 밝힌다. 석은 차에 치이고도 살아남은 걸 보면 저 사무라이가 강한 건 맞지만 그가 의지하던 궁극의 기술이 고작 심한 뿐이라는 게 안타깝다고 선아에게 말한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선아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이번 토벌전에서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이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선아는 어설픈 각오로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간절한 목표가 있기에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가르침을 달라고 석에게 겸허히 부탁한다. 석은 이미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부탁을 받아 놀라지만 선아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도를 원한다고 말한다. 선아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이미 뼈저리게 느꼈으며 하루빨리 더 강해져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석이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클럽 샤다이를 끝장내고 싶다고 밝힌다. 알고 보니 클럽 샤다이는 세계 8대 최악의 침식 균열 중 하나였고 단숨에 히말라야를 집어삼킨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석은 그녀의 목표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아채고 복수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묻는다. 선아는 가족의 복수를 위해 하는 일이라며 이를 인정한다. 그러더니 그녀는 카드를 하나 꺼내며 석에게 공짜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카드를 확인한 석은 그것이 시가총액 257조 원에 달하는 KI그룹의 것임을 깨닫는다. 선아가 그것이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라고 말하자 석은 그녀가 엄청난 명문가의 영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회사의 주인이 할아버지지만 자신은 후계자 경쟁을 포기했다고 말한다. 석은 선아가 헌터로서 성공한다면 다시 후계자 경쟁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석이 정확히 원하는 게 뭐냐고 묻자 선아는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 달라며 그 대가로 영약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일반적인 유통 경로로는 풀리지 않는 영약처럼 구하기 힘든 물건들을 가져다 주겠다고 알린다. 석 역시 더 강해질 방법을 찾고 있으니
자신이 제공할 영약들이라면 충분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선아는 덧붙인다. 석은 이미 자신이 원하던 경지에 올랐다고 말해봤자 선아가 믿지도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가 강해지려 발버둥 쳤던 가장 큰 이유는 예전의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석은 선아와 악수를 나누며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의 목록을 건네며 일단 인질들부터 병원에 데려다 주자고 제안한다. 인질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선아는 의사에게 이들이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묻는다. 의사는 7명의 환자가 영양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해지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두 사람에게 말한다. 의사는 인질들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고 두 사람을 안심시키며 지금은 무조건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석은 의사의 말에 동의하고 훈련을 바로 시작할 테니 따라오라고 선아를 부른다. 훈련하기 적당한 장소에 도착하자 석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선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는 자신이 전력을 다해 창을 휘두르면 피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묻는다. 선아는 어쨌든 엄청난 실력 차이가 있으니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긴장한 채 대답한다. 하지만 석은 오감을 절대적인 한계치까지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그녀에게 일러준다.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무의식이 아닌 철저한 의식의 영역에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인다. 설명을 마친 석은 이제 그녀의 실력을 시험해볼 시간이라고 판단한다. 선아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석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선아는 석의 위치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순식간에 선아의 등 뒤로 나타난 석은 그녀의 목에 창을 겨누며 너무 느려서 전부 틀려먹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감각이 먼저고 생각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투 중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준다. 그는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감각은 오히려 전장에서 스스로를 속일 뿐이라고 일깨워준다. 다시 한번 설명을 끝낸 석은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한다. 한편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던 경비원은 넋을 잃고 만다. 그의 친구가 다가와 함께 지켜볼 때도 두 사람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훈련장으로 쓰이던 땅은 미치광이들처럼 무기를 맞대는 두 사람에 의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다. 석은 선아가 최대한 빨리 강해질 수 있도록 그녀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인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허공으로 도약한 석은 선아조차 절대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할 만큼 강력한 일격을 준비한다. 공격이 막 내리꽂히려는 찰나 경비원들이 석을 부르며 생존자 중 한 명이 방금 깨어났다고 알려준다. 석은 선아가 막는 법을 어느 정도 터득한 것 같아 첫 훈련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겪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고작 첫 번째 훈련일 뿐이라는 사실에 선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의료시설에 들어선 석이 생존자에게 괜찮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갇혀있던 곳으로 트럭 한 대가 왔고 그곳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내렸다고 털어놓는다. 선아가 그 사람들도 인질이었냐고 묻자 그는 인질이라기엔 지나치게 침착했다며 아니라고 대답한다. 게다가 괴물들이 그들에게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괴물들이 그들을 돕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인다. 그는 몇몇 인질들이 선별되어 트럭으로 옮겨졌다고 밝힌다. 이 말을 들은 석은 마침내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의문점의 퍼즐을 맞춘다. 그는 어째서 인질이 딱 7명만 남아있었는지 그 기묘한 이유를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다. 이어 석이 도망쳤던 남자에 대해 묻자 생존자는 그게 도망친 게 아니었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놈들이 일부러 그를 풀어주었다는 사실에 선아는 뼛속까지 소름이 돋는 충격을 받는다. 생존자와의 면담이 끝난 후 석과 선아는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놈들의 정체를 비로소 깨닫는다. 석은 자신과 선아조차 진입하기 힘들었던 곳에서 어떻게 민간인이 그토록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선아는 이번 임무에 투입된 것 자체가 함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석에게 묻는다. 갑자기 석은 어떻게 감히 그딴 비열한 수작을 부릴 수 있느냐며 차갑게 내뱉는다. 선아는 석이 왜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어 완전히 당황한다. 적들이 그를 얕잡아봐서인지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미끼로 그를 끌어들여서인지 알 길이 없었다. 두 사람은 생존자에게 더 기억나는 것이 없냐고 묻고 그는 트럭에서 내린 사람의 허리에 고양이 마스코트가 매달려 있었다고 밝힌다. 나중에 선아가 그 마스코트의 정체를 알아내자 석이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선아는 휴대폰이 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궁색해진 석은 자신 같은 서민들은 인터넷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선아에게 변명한다. 선아는 그가 아직도 2000년대 초반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를 상실한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찾고 있던 녀석과 맞닥뜨린다. 그 녀석은 얼굴에 피어싱을 잔뜩 한 상태였고 석은 재봉틀로
그 못생긴 얼굴을 꿰맸냐며 무심하게 조롱한다. 하지만 석은 내심 그 녀석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꿰뚫어 보았고 녀석은 거들먹거리며 석과 선아를 이 큰 무대로 환영한다. 이어서 녀석은 자신을 김지연이라고 소개하며 두 사람을 산채로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석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하자 녀석은 말 대신 직접 보여주기로 한다. 그는 반쯤 두들겨 맞은 남자를 붙잡아 등 뒤에 균열 속으로 던져버린다. 이를 본 선아는 큰 충격을 받고 균열에 던져진 사람들은 균열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돌연 균열에 던져졌던 남자가 다시 기어 나오는데 그는 이미 괴물로 변이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연은 너무 약해 보이는 남자의 변이 상태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는 발차기 한 번으로 그 남자를 저 멀리 날려버린다. 이 광경을 본 선하는 놈들이 자신들마저 균열의 괴물로 만들 속셈인지 의심하며 공포에 떤다. 지연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건 그리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떠벌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은 놈들이 인질로 돈을 뜯어내려던 게 아니라 그들을 상대로 인체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연은 두 사람에게 전혀 관심 없지만 대의와 자신의 대장을 위해 딱 한 번만 설명해 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단군의 후예라고 밝힌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아무도 넘볼 수 없도록 현재 대한민국이 쥔 영향력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설명을 마친 그는 바닥을 세게 짓밟아 자동차들을 공중으로 띄워 올리는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킨다. 이어서 지연이 자동차를 두 사람을 향해 걷어차지만 선아가 위기의 순간에 나서서 차를 반으로 갈라버린다. 석은 우리나라가 이미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놈과 싸울 준비를 하지만 녀석은 아직 부족하다며 반박한다. 지연은 조국을 감히 누구도 얕볼 수 없는 경지까지 끌어올려 절대적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며 그들을 향해 돌진한다. 그는 공중으로 도약해 석을 향해 드롭킥을 날린다. 그는 석에게 과거의 조공을 바치고 수치스럽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뼈아픈 역사들을 일깨운다. 석과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으며 그는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굴욕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겠다고 부르짖는다. 지연과 주먹을 섞으며 석은 녀석이 태권도 유단자이며 무기가 없음에도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간파한다. 곧이어 석은 가슴에 발차기를 정통으로 맞고 저 멀리 날아간다. 지연의 마지막 공격을 통해 석은 놈이 빠르긴 해도 공격력 자체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임을 깨닫는다. 석은 모든 침식 균열이 사라지면 한국이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놈의 속내를 내심 이해한다. 결국 석은 녀석과 그 일당에게 세상을 구할 마음 따위는 없다는 걸 알아채고 놈도 이를 순순히 인정한다. 석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니 그들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들을 매도한다. 그는 자신들이 이미 균열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냈다고 언급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석은 균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을 것임을 깨닫는다. 통제가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고통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석은 이미 협력할 생각도 있다며 녀석에게 잠시 휴전을 요청한다. 그들에게 균열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묻고 만약 대답이 만족스럽다면 선아를 넘기겠다고 제안한다. 그 말을 들은 선아가 경악하는 가운데 지연은 균열을 그럭저럭 적당히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입을 연다. 석은 즉시 그의 말을 끊으며 적당이라는 말은 아직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 아니냐고 쏘아붙인다. 석은 말만 번지르르 할 뿐 결과물은 쓰레기 수준이라며 그를 신랄하게 꾸짖는다. 석은 지연과 그 일당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양아치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에 격분한 지연은 강력한 발차기와 함께 그들을 향해 달려든다. 석이 간신히 공격을 피하자 녀석이 착지한 곳의 바닥이 산산조각 난다. 석은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녀석을 자극해버렸음을 깨닫는다. 장갑의 만화 게이지가 이미 한 칸밖에 남지 않아 만화를 보충할 시간을 벌려던 것뿐이었다. 석은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지연과 소모전을 벌이는 것뿐이라고 판단한다. 지연이 석을 향해 쇄도하지만 선아가 나서서 그를 가로막는다. 지연은 그녀가 무서워서 뒤에 숨어있는 줄 알았다며 조롱한다. 선아의 몸에서 번개의 오라가 뿜어져 나오자 지연은 최소한의 배짱은 있는 모양이라며 비아냥거린다. 석은 선아에게 저 녀석을 감당할 수 없다며 물러서라고 재촉하지만 선아는 석의 장갑에 남은 배터리가 보인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석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묻는다. 석이 5분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선아는 엘릭서 한 병을 꺼내들며 전투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엘릭서의 효과로 선아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고 석은 그녀가 과부하에 걸릴까 걱정하지만 선아는 엘릭서는 비상용이고 지금이 바로 그 비상 상황이니 걱정 말라고 말한다. 그러자 석은 그녀에게 5분만 버텨달라고 당부하며 그 후에는 자기가 싸움을 끝내겠다고 약속한다.
목숨을 걸 준비를 마친 선아는 석에게 때가 오면 반드시 끝내달라고 말한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선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지연의 잔상에 수직 배기를 적중시키고는 그를 쓰러뜨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지만 멈칫한다. 지연은 그녀의 등 뒤에 나타나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고 선아는 입에서 피를 뿜으며 허공을 날아간다. 그녀가 바닥에 추락하기 직전 만화 충전을 마친 석이 그녀를 받아낸다. 석은 차분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지연에게 마침내 죽을 준비가 되었냐고 묻는다. 지연은 석의 만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느끼고 경악하며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방대한 만화를 모을 방법이 없기에 어떻게 한 것인지 의아해한다. 혼란에 빠진 지연은 석이 지금껏 진짜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한다. 석은 녀석의 피어싱과 똑같은 원리를 따랐을 뿐인데 왜 그렇게 놀라냐며 지연에게 묻는다. 자신이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녀석은 크게 당황하고 석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없다고 쏘아붙인다. 석은 지연이 감당하지도 못할 힘을 남발하는 바람에 만화를 사방에 질질 흘리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녀석의 부주의함 덕분에 역설의 불꽃을 회복할 수 있었다. 버려진 만화를 흡수하는 방법 따위는 없기에 지연은 석이 헛소리를 짓거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새 그의 등 뒤로 다가온 석은 어차피 곧 죽을 테니 알 필요 없다고 속삭인다. 석은 놈에게 시뷰견격 콤보를 쏟아부으며 무자비하게 베어 넘기고 동시에 역설의 불꽃을 해방한다. 지연은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인다. 석은 근력을 모조리 태워버렸음에도 억지로 서 있으려는 녀석의 집념을 칭찬한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은 녀석은 대장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돌연 머리 위에서 석을 향해 투사체가 날아오고 석은 늦기 전에 간신히 이를 감지한다. 그는 창을 뽑아 들어 그 공격을 막아낸다. 그 공격은 옥상에 서 있는 지연의 대장에게서 날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후드를 뒤집어써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원래 손목을 부숴버릴 작정이었다며 공격을 막아낸 석을 칭찬한다. 석은 저 녀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느낀다. 그리고 내심 저 자가 지연의 대장임을 직감한다. 석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녀석이 최소한 자신보다 2배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후 석은 녀석이 자신보다 4배는 더 강하다는 걸 깨닫고 재빨리 생각을 고쳐먹는다. 대장은 석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냐며 도발한다. 석은 녀석이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자신을 죽였을 거라는 걸 알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담담하게 대답한다. 대장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힘을 조절하고 있으니 석은 그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 자신이 다루는 흑염인지 묻는다. 흑염을 드러내자 지연을 태우고 있던 불길이 한층 더 거세지며 그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다. 그가 살려달라며 울부짖자 대장은 2번 말하지 않겠다며 석에게 당장 불을 끄라고 명령한다. 석은 지연의 만화가 이미 바닥났음에도 대장이 자신의 만화를 주입해 그를 살려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게다가 대장이 쏜 화살이 손목이 아닌 머리를 노렸다면 자신은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장은 의도적으로 급소를 노리지 않았다. 석은 어쩔 수 없이 흑염의 구속에서 지연을 풀어준다. 지연이 바닥에 쓰러지기도 전에 대장이 눈 깜짝할 새에 나타나 그를 낚아챈다. 그 녀석의 끔찍한 속도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석은 더욱 등골이 서늘해진다. 대장은 지연이 남은 평생을 휠체어 신세로 살아가야 한다며 그의 인생을 망쳐놓은 석을 매섭게 노려본다. 이어서 화를 빼든 대장은 산채로 데려가고 싶은 건 맞지만 꼭 사지가 멀쩡할 필요는 없다고 석에게 경고한다. 석은 놈의 꼭두각시가 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으니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받아친다. 석의 완강한 태도를 본 대장은 석이 다루는 흑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이만 물러나기로 한다. 자취를 감추기 전 대장은 언젠가 석 역시 자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긴다. 놈이 사라진 후 석은 성질이 아주 더러운 녀석과 제대로 엮여버렸음을 직감한다. 선아가 석에게 다가와 놈들이 노리는 건 석의 고유 스킬인 것 같다고 말한다. 석은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놈들이 왜 자신의 스킬을 노리는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털어놓는다. 선아는 왜 악당들이 자신을 인질로 잡지 않았는지 묻고 석은 아마 놈들이 그녀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선아는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석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니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충고한다. 석은 선아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선아는 자신이 거짓말에 영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석은 다른 건 다 나중으로 미루고 눈앞의 균열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석은 혼자 들어갈 테니 상아에게 뒤에 남아있으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쉬면서 회복하라고 당부하고는 균열 속으로 뛰어든다. 2급 균열에 착지한 석은
그 중심에서 언데드 성을 발견한다. 성을 향해 걸어가던 그는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우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석은 침식의 코어가 문 뒤에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석은 방심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속으로 다짐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멀리 커다란 항아리가 보이고 석은 저 항아리가 코어인지 의아해한다. 그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워한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그의 다리를 붙잡는다. 다리가 잘려나가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던 남자는 석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갑자기 항아리에서 촉수가 튀어나오더니 무력한 남자를 항아리 속으로 던져버린다. 잠시 후 항아리에서 나온 남자는 이미 언데드로 변해버린 상태였다. 석은 단번에 저 항아리가 언데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끔찍한 광경에 석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그때 방 안에서 석을 또 다른 제물로 여기면서도 다른 녀석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인정하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곧이어 목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코어의 정체가 바로 한 명의 검사였음이 밝혀진다. 검사는 곧장 검을 뽑아들고 석의 피로 자신의 검을 벼리겠다며 석에게도 무기를 들라고 촉구한다. 석은 그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당황한다. 이는 석이 두려움에 떨며 바라보는 이 강력한 검사를 굴복시켰던 대장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석은 대장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인다. 석이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검사가 돌진해와 그의 목을 칠 뻔하지만 간신히 피한다. 이 일격으로 석은 자신이 상대하는 녀석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석은 적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전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석은 이 싸움을 끝내버리겠다는 작정으로 강력한 일격을 날리며 코어를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경악스럽게도 적은 그의 전력 공격을 단지 검 하나로 가볍게 막아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운데 석은 녀석이 자신의 공격을 막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석이 주변 상황에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적은 이미 검으로 그의 몸을 베어버린다. 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달은 석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러나 검사는 석이 자신의 치명타를 빗나가게 했다며 그를 칭찬한다. 석이 끝까지 강인하게 버티자 검사는 더 위험한 기술로 그를 시험해보기로 한다. 그가 석의 몸에 빠르고 강력한 참격을 쏟아내자 석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만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본 석은 결국 역설의 불꽃을 꺼낼 수밖에 없음을 직감한다. 하지만 적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역설의 불꽃이 공격으로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면서도 역설의 불꽃을 끌어올려 간신히 다시 일어선다. 검사는 석이 아직도 일어설 힘이 남아있다는 것에 놀라며 그를 쓰러뜨리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석이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의 몸은 또다시 무수히 베어나간다. 이번에는 온몸의 근육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석은 의식을 잃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 다행히도 어깨 위쪽의 근육은 아직 움직일 수 있었고 그는 역설의 불꽃을 사용해 회복력을 끌어올려 찢어진 근육을 빠르게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순식간에 치유를 마친 석은 적의 등 뒤로 파고드는 데 성공하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확신한다. 석이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경악스럽게도 적은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지더니 그의 등 뒤에 나타난다. 너무 느리다고 조롱하며 그를 바닥에 내리꽂는다. 하지만 그는 석의 숨통을 끊지 않았고 석은 그 틈을 타 뒤로 빠르게 적이 물러선다. 공격이 빗나갔다며 석을 도발하자 석은 원했다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을 거라며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친다. 석은 적에게 동정심 때문에 자기를 가지고 노는 거냐고 따져 묻는다. 적은 석을 죽일 수도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이제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 당장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으며 생전의 기억 대부분을 잃어버렸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기억 상실로 인해 생긴 기술의 빈틈이 치명적이었다고 밝힌다. 그는 패배한 후 자신에게 족쇄가 채워졌다고 덧붙인다. 석은 그 녀석이 육체는 그대로지만 경험과 기억은 거의 사라진 자신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다. 석은 녀석의 목에 채워진 족쇄가 대장과 지연이 말하던 바로 그것임을 눈치챈다. 적은 자신의 이름부터 왜 검사가 되었는지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이라곤 깊은 슬픔에 잠긴 원망뿐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검사가 갑작스럽게 형태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석은 녀석의 원망이 한층 더 짙어졌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녀석은 상당한 양의 기술과 경험을 상실한 상태였다. 석은 녀석이 단일격에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결국 석은 검사를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을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 검사는 석의 몸을 뒤덮은 검은 불꽃과 함께 그의 모든 상처가 회복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석이 땅에 손을 짚자 검사는 석이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입을 연다. 하지만 불꽃이 무언가 다른 것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내고 석은 그의 예리한 직감을 칭찬한다. 석은 이 검은 불꽃이 개념을 태운다고 설명한다. 검은 불꽃이 무한한 파괴력을 지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지 않다. 개념의 양과 범위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만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통제하기가 까다로워지기에 석은 반발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석은 만약 예전 같았다면 이런 통제력 따위는 걱정할 필요도 없었을 거라 씁쓸해한다. 지금껏 그는 최소한의 위험만 감수하며 불꽃을 다뤄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런 걸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이어 석은 검사에게 이 주변 일대의 모든 내구도를 태워버리겠다고 선언한다. 검사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자 석은 일일이 설명해줄 생각이 없다고 쏘아붙인다. 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을 고쳐잡고 녀석을 향해 쇄도한다. 가까스로 적을 밀어낸 석은 검사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에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음을 직감한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검사는 밖으로 나가서 결판을 내자고 제안한다. 두 사람 사이에 숨 막히는 혈투가 벌어지고 그들은 미친 듯이 서로를 향해 달려든다.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끊기 위해 건물을 부수고 기둥을 박살내며 격전을 벌인다. 결국 석은 수세에 몰리고 그의 창마저 두 동강이 나버린다. 적이 석의 숨통을 끊을 만한 치명적인 참격을 날리지만 다행히 그 공격은 빗나간다. 석은 눈부신 속도로 적을 향해 돌진하며 앞을 가로막는 바위를 박살내버린다. 그는 광기 어린 비명을 내지르며 자신의 무기로 검사를 내리친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연속 공격에 검사는 뒤로 멀리 날아간다. 석의 일격이 얼마나 끔찍하게 강력한지 뼈저리게 느낀 검사는 대체 내 정체가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녀석이 석의 마지막 공격에서 회복하려 애쓰는 순간 석이 공중에서 나타나 마치 레이저 같은 완벽한 궤적으로 녀석의 몸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검사는 생명력의 대부분을 잃고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지만 석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녀석을 덮친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검을 꽂아 넣지만 석의 참격이 더 깊게 파고들어 녀석의 몸을 대각선으로 갈라버린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면서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이 순간 석은 이 세계에 있던 시절을 떠올린다. 누군가 그에게 자신과 동등한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석은 둘 중 하나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고 대답했었다. 지금 이 균열 안에서 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침내 검사에게 파멸적인 일격을 꽂아 넣는데 성공한다. 결국 석은 최강자로서의 여유를 담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검사가 소멸하자 2급 코어를 쓰러뜨렸을 때처럼 균열이 석에게 보상을 내어준다. 석은 이 세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항상 보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낀다. 그가 상자를 열어보자 창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그는 창끝을 멀리 던졌다가 다시 회수해보며 금세 그 사용법을 알아낸다. 그는 만화를 주입해 창의 길이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균열에 입장한 인원수에 비례해 보상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떠오른 그는 상하에게 안전한 곳에서 따라오라고 해서 보상 하나를 더 챙기게 해줄 걸 그랬다며 아쉬워한다. 그는 적이 쓰던 검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마저 챙기기로 마음먹는다. 잠시 후 지상으로 돌아온 석은 잠들어 있는 상하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를 깨우기 위해 검을 툭 던졌고 상하는 처음 보는 형태의 검에 깜짝 놀란다. 석은 오는 길에 주운 거라고 둘러대면서도 그걸 다루던 주인이 장난 아니었으니 꽤 쓸만한 물건일 거라고 장담한다. 상하는 이리저리 검을 살펴보더니 확실히 훌륭한 검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가 대체 어디서 났냐고 묻지만 지칠 대로 지친 석은 신경 쓰지 말라며 손사래를 친다. 그가 지금 신경 쓰는 건 오직 자신이 없는 동안 그녀가 푹 쉬었는지 여부뿐이다. 석이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역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상하는 놀라지만 이를 통해 석 역시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2급 균열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그가 혼자서 그곳을 클리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열광했다. 유능한 헌터들조차 혼자서는 해내기 힘든 일이기에 대중들은 이 소식에 열광하기 시작한다.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그의 얼굴이 온 사방에 도배되며 그는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된다. 이후 병실에서 깨어난 석은 자신을 기다리는 인파 때문에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잠시 후 안경을 쓴 한 여성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지하 수정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엠바고 타워 사무국 소속이었다. 석은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엠바고 타워라는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봤다며 놀라움을 표한다. 수정은 자신들의 주력 분야가 ICT라서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수정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지만 별다른 불편함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하지만 그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병원비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곧 조직에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냐고 수정에게 묻는다. 시간을 끌지 않고 석은 그녀에게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묻는다. 수정은 아무 말 없이 석에게 먹을 케이크부터 건넨다. 분위기가 편안해지자 그녀는 실드 발생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것이 침식 생물들로부터 방어막을 생성하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요컨대 조직은 석이 이 중요한 장치를 운송하는 데 도움을 주길 원했다. 수정은 아직 미국에서 만든 프로토타입에 불과하지만 성공적으로 양산될 경우 헌터들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석에게 말한다. 수정은 이것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임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석은 이것이 대규모 의뢰라는 것을 눈치채고 수정은 이를 긍정하며 현재 협조할 의향이 있는 다른 헌터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한다. 석이 다른 헌터들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잔나비 길드가 이미 협조하기로 했다고 언급한다. 그 말을 들은 석은 이번 일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라는 것을 깨닫는다. 수정은 그들이 실드 발생기를 기차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네덜란드에 도착하면 헬기를 이용해 테스트 주행을 위해 영국으로 이송할 계획이었다. 석은 왜 굳이 무리해서 영국까지 가려고 하는지 묻고 그녀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대균열 중 하나인 리스토란테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 균열의 영향력은 유럽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로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 영국만이 유일하게 남은 안전지대라고 덧붙인다. 현재 유럽은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으며 각국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상실했다고 털어놓는다. 알고 보니 헌터 기업들이 마치 군벌처럼 여러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구호물자도 함께 운송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은 이 말을 듣자마자 기차를 노리는 자들이 수없이 많을 것임을 직감한다. 수정은 석에게 해외에 나가본 적이 있는지 묻지만 그는 없다고 대답한다. 그가 이번 임무가 첫 해외 진출이라고 알려주자 수정은 밖에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석은 그녀가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에 의아해하고 그녀는 자신 역시 이번 임무에 동행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자 석은 수정에게 상아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상아가 믿을 수 있는 동료라고 수정을 안심시켰고 수정은 망설임 없이 석의 요청을 수락한다. 석은 이 거래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되어 흡족해한다. 나중에 석은 헬기가 기다리고 있는 옥상으로 향하고 협회장이 직접 이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협회장은 2급 균열을 단독으로 클리어한 것이 자신의 시각을 바꿔놓았다고 말하며 협회 차원에서 그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석은 자신의 실력으로 강함을 증명한 덕분에 상황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내심 기뻐한다. 동시에 그는 협회장이 지연과 그 일당에 대해 알고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협회장이 지구에 닥친 이 가혹한 현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끝나기를 바라는지 궁금해한다. 석은 헬기에 오르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시연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시연은 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며 이제는 그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칭찬한다. 석이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군사기지로 향하는 길이라고 대답한다. 석이 왜 그곳에 가는 건지 묻자 그녀는 한국 군대 역시 이번 의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석은 이번 일이 성공하면 국방에 대한 헌터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기꺼이 참여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석은 한국 정부가 이를 반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석이 시연에게 단군의 후예들이라는 조직을 아는지 묻자 시연은 그들이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며 이를 긍정한다. 석은 대마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그들과 마주쳤다고 언급한다. 시연은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단군의 후예들이 도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해준다. 그리고 헌터들이 균열을 클리어하는 도중 이 집단이 갑자기 튀어나와 방해를 일삼는다고 덧붙인다. 석이 자신의 통찰을 더하자 시연은 늘 그렇듯 그에게 사탕을 건네고 석은 도대체 그녀가 왜 이러는지 의아해한다. 바로 그때 시연은 석에게 한국을 떠나본 적이 있는지 묻고 석은 수정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그녀의 모습에 놀란다. 석이 무심하게 처음이라고 대답하자 시연은 이번 임무를 통해 아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